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번 스터디에 자원봉사로 총무 역할을 수행하고 해주시는 이 네 분이 있습니다. 앞에 두 분이 있고 다른 두 분은 지금 이 자리에는 없는데 저희 총무 총 네 분이 있어서 그룹 내에서도 관리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애로사항이 생기거나 궁금한 게 생기거나 혹은 관리자가 거꾸로 여러분들한테 메시지를 드릴 수도 있어요. 이것 좀 해달라 혹은 이것 좀 확인하고 싶다 이런 거 오시면 이 네 명은 수상한 사람들이 아니니까 잘 받아주시면 되고요. 지금 저희가 지금 강의하고 있는 공간이 한빛에서 있는 리더스홀이라는 공간인데 보통 시중가보다는 저희한테 좀 싸게 해주시는 편이에요. 그래서 많이 협조해 주시고 일반적으로 개근자들한테 저희가 추첨해서 포상하는데 그때 도서도 많이 추첨할 때 지원해 주시고 합니다. 그래서 한빛미디어 저희 스폰 해주시고 계시고요. 저는 빗사이드 소프트라는 조그만 에이전시를 10년 넘게 운영하고 있는 사장입니다. 그래서 제가 회사라는 건 사회적으로 환원해야 될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옛날엔 돈으로 기부해 봤는데 아시죠? 뉴스 보시면 여러분도 1,000원 기부하면 실제 불우이웃한테 한 20원에서 60원 사이로 가고 제일 많이 주는 데가 한 80원 정도 줘요. 예. 10%가 안 가거든요. 한 8%에서 10% 정도 가면 많이 주는 건전한 기업이라고 나와 있고 보통은 막 3%, 2% 이렇게 가요. 예. 그래서 돈으로 기부하는 건 무의미하겠다 싶어서 제가 하는 거 할 수 있는 게 막 사회 초년생이 되신 개발자분들에게 개발에 대한 개념을 약간 더 바꿔볼 수 있는 시각을 제공해 드리는 정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활동을 꾸준히 10년 넘게 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그거의 일환으로 코드 스피치도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코드 스피치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코드 스피치는 일단 프론트엔드 과정입니다. 나중에 코드 스피치에서 백엔드 과정이나 다른 과정을 할지 안 할지는 잘 모르겠어요. 현재는 일단 프론트엔드 과정만 가져가고 있고요. 나머지 분야에 대한 과정은 고민 좀 해보고 있어요. 저희 회사가 에이전시긴 한데 웹 에이전시가 아니라 아무거나 다 하는 회사라서 제가 원래 스터디를 하는 분야도 게임 프론트, 백엔드, 뭐 C 아무거나 다 하거든요. 보통은. 예. 그래서 다른 분야의 스터디는 어떻게 진행할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일단 코드 스피치는 프론트엔드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CSS, HTML, 자바스크립트를 테마로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자바스크립트 같은 경우인데 여러분들 자바스크립트 5.0까지의 컨텐츠는 찾아보시면 책도 많고 교재도 많이 나와 있고 동영상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안 다뤄요. 저희는 ES6 이후의 자바스크립트만 다룹니다. 그래서 문법상으로 ES6 이전 거는 전혀 안 쓰니까 여러분들이 ES6 문법을 잘 모르거나 언어의 시스템을 잘 모르시는 분들은 따로 공부를 해서 오셔야 돼요. ES6를 가르쳐주는 걸 테마로 삼고 있지 않고 ES6라는 언어를 이해한 상태에서 언어의 메커니즘을 배우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자이너나 퍼블리셔가 들으시기에 무리가 있는 과정이에요. 실제로. 이 점을 저희가 그전에는 절충을 해보려고 제가 노력을 해봤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그냥 쌩까고 개발자분들만을 위한 약간 난이도 있는 스터디로 가기로 했어요. 그래서 목표는 여러분들이 개발에 대한 관점을 좀 바꿔보시는 거예요. 그전까지 개발에 대해서 굉장히 우습게 아시고 계시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본인은 안 그러신 것 같지만 실제로 그래요. 예를 들어 볼까요? 학원에서 6개월 정도 열심히 수강하고 나면 연봉 3천 이상의 좋은 기업에 취업할 수 있어 라는 생각을 IT 외에 다른 분야에서 해보신 적 있어요? 나 의사학원 6개월 다니면 의사로 취업될 거면 이렇게 생각해 보신 적 있어요? 없죠. 근데 IT는 일반적으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죠. 직업이 여기까지 우습게 보이는 거죠. 이 지식체계가 이 직업이 여기서 하는 일이 굉장히 우습게 보인단 말이에요. 제가 알기로는 다른 분야에서 6개월 그렇게 했다고 이런 연봉에 이런 대우를 받고 난 네이버 할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분야는 없을 거예요 아마. 내가 6개월 공부했는데 서울대학병원에 의사로 취업할 거 이렇게 생각 안 하시잖아요. 내가 6개월 공부했는데 3일 회계법원에 변호사로 갈 거야 이렇게 생각 안 하시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실제로 그게 이루어지는 분야기도 해요. IT는 기회의 땅이죠. 예. 그렇긴 하지만 그렇게 여러분들이 채용되는 이유 중에 큰 부분은 무엇이냐면 어리고 싸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비싸면 비싸질수록 결국에는 의사와 같은 수준의 무언가를 요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좀 더 젊음이라는 자산이 있을 때 빨리 깨달아서 개발이라는 걸 좀 진중하게 바라볼 수 있으면 초반이 아니라 후반에도 굉장히 편안한 생활을 할 수 있게 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게 진중한 태도이다 뭐하다 이런 것들을 제가 설명할 생각은 전혀 없고요.
개발을 좀 심각하게 바라보고 코드를 짰을 때 어떻게 되는지를 같이 공부해 보면서 여러분 나름대로 생각하실 수 있는 기회를 갖게 하는 게 코드 스피치의 큰 목적입니다. 저희는 4개의 과정으로 되어 있고요. CSS를 필두로 해서 언어의 기본이 되는 흐름 제어를 배우고, 지금이 이 세 번째 함수와 클래스 쓰는 법을 배우고요. 마지막으로 디자인 패턴하고 뷰 패턴 쓰는 방법을 배웁니다. 그래서 지금이 이제 세 번째 스터디인데, 제가 출석부를 보니까 처음 오신 분들이 엄청 많아요. 그래서 이거 중간부터 들으실 수 있나 없나 걱정이 좀 되긴 하지만 저희는 동영상 유튜브에 다 있습니다. 모든 강의가. 그래서 이 1편하고 2편을 안 보신 분들은 1편까지는 모르겠지만 2편은 웬만하면 동영상을 많이 보시기를 권장드리고요. 저희 교재하고 영상하고 다 올라와 있으니까 오늘 수업하는 것도 다 유튜브에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몇 번이라도 반복 학습하시면 되니까 수업 시간 놓친 거 너무 안타까워하실 필요 없고요. 동영상으로 반복하시면 됩니다. 오늘은 이제 서브루틴 배울 건데, 각 과정은 보통은 6주로 되어 있어요. 6번 저랑 만나시면 한 과정이 끝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기수를 관리를 하고요. 코드 스피치 체계에서 지금 여러분들이 3기째 들어오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이게 벌써 과정이 2바퀴나 돌고 3번째 바퀴째 돌고 있는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이제 다음번 요거까지 끝나고 나면 그 다음번에 이제 4기가 들어오고, 각 기수는 똑같은 내용을 반복하는 것은 아니고요. 약간씩 달라지긴 해요. 예, 큰 골격 내에서 계속 자바스크립트나 모든 사양들이 업데이트되고 있기 때문에 내용들은 신 버전에 맞게 계속 고치는 중입니다. 저희 개근 출석부 찍으시죠? 개근하시는 거 하면 경품 나가요. 개근자의 한정으로. 케이스를 제작해서 드린 경우도 있고 도서가 지원 나가는 경우도 있고요. 뭐 모르겠어요. 이번에도 케이스 만들지 안 만들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때그때 여러 가지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자, 각설하고 10분 정도 소개했고요. 저희 이제 3기의 세 번째 스터디 들어와서 함수와 객체 지향에 대해서 배우는 시간이죠. 6번째 중에 첫 번째 시간인데 오늘은 서브루틴에 대해서 배우겠습니다. 제 장표를 보면요, 영어로 된 게 굉장히 많습니다. 영어로 된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IT 공부를 하실 때 한국어로 배우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번역된 용어들은 대부분 오해의 소지가 많습니다. 그래서 영어로 배우시길 권해요. 영어의 뜻을 알고 있고 영어로 배웠는데 그걸 한국어로 번역할 때 사람들이 이런 용어를 쓰더라 라는 식으로 아시면 돼요. 그래서 원래 의미나 원래의 단어는 다 영어로 아시고 그거의 한글 버전을 알고 계신 건 괜찮습니다. 근데 한국어로 되어 있는 단어만 아시는 건 곤란해요. 반드시 양키 애들이 만든 거니까 영어로 학습하시길 바라기 때문에 대부분 장표가 영어로 되어 있어요. 근데 그 영어라는 게 단어만 나오는 거지 문장이 나오진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차피 외우셔야 되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등장하는 대부분의 영어는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싹 다 고유명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 서브라는 단어가 나 아는 영어 단어 같아. 루틴이라는 말 들어본 것 같아. 다 일반 명사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극명한 예를 들어볼까요? 우리가 도메인이라는 말 쓰면 여러분 머릿속에 도메인이라는 단어가 여러 가지로 떠오를 거예요. 근데 IT 개발자가 아닌 일반인 양키한테 가서 미국 가서 물어보면 자기네 집 앞마당이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원래 영역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야, 니네 도메인이 뭐야? 아, 우리 집 앞마당 개사로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프로토콜 마찬가지. 프로토콜이라는 단어를 제가 여러분들 드리면 다양한 생각이 떠오르시겠지만 일반적으로 한일합방 의정서, 도쿄 의정서 할 때 도쿄 프로토콜이란 말이에요. 그게 보통 사람들은 그런 단어로 알고 있어요. 계약서 의정서로. 그런 것처럼 이 영어의 가장 그지 같은 점이 뭐냐면 고유명사를 일반 명사를 이용해서 정의한다는 점이에요. 이 함정에 빠지시면 안 돼요. 그래서 컴퓨터 사이언스를 공부할 때 가장 중요한 점은 영어 단어를 일반 단어라고 일반 명사라고 인식하고 공부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일반 명사처럼 보이지만 싹 다 고유명사구나. 양키 새끼들이 또 사고 쳤구나. 똑같은 단어로 고유명사 또 정의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학습이라는 건 각각의 고유명사가 무엇인지 한국말로 알아듣기 쉽게 풀으실 수 있으면 공부하시는데 성공한 거고요. 그렇지 않으면 모르시는 거예요. 어려운 단어를 주어서 이런저런 얘기만 하면 모르는 거거든요. 잘 아는 사람들은 명확하게 한국말로 풀어서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개념을 익히시면 꼭 반드시 풀어서 설명할 수 있는 레벨까지 공부를 하시고요. 한 가지 더 중요한 게 있는데 수학을 비롯한 여느 모든
이 이과 계열의 학문들과 컴퓨터 사이언스에는 큰 차이가 하나 있어요. 여러분들이 가장 이과스럽다는 물리학이라든지 화학이라든지 심지어 수학까지도 잘 생각해 보시면 얘네들이 굉장히 로지컬한 것 같지만 로직의 실체는 A는 B, B는 C, C는 A는 C잖아요. 이러한 기존의 앞에 있는 사실로부터 유추한 것들의 축척이에요. 그럼 제일 밑에는 뭐가 있죠? 공리라는 게 존재합니다. A는 B는 어디서 왔을까요? 그냥 정한 거예요. 수학의 공리는 뭐가 있죠? 0이 무엇인가? 아무것도 없는 상태를 그냥 0으로 정의하고 시작한단 말이죠. 물리학에서도 예를 들면 고전 물리학을 따져보면 만유인력이 성립해. 왜? 그냥 성립하고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대부분의 이공계 애들이 끝까지 내려가면 공리는 합의를 본 거예요. 설명이 되지 않고. 그래서 거기를 설명할 수 없게 되고 이러한 공리에 대한 사람들의 동의가 달라지면 어떤 일이 일어나죠? 패러다임 시프트라는 게 일어납니다. 바로 우리 사회가 현재 인정하고 합의를 본 공리의 이름이 바로 패러다임이에요. 예를 들면 우리가 분자 패러다임에 살고 있을 때는 물건을 쪼개면 분자까지 쪼갤 수 있어 라고 다들 동의한 거란 말이죠. 그렇죠? 근데 어느 순간 과학기술이 발전하고 많은 증거들이 나오면 대부분 원자가 최소 단위야라는 원자 패러다임에 수용되게 되세요. 제가 잘나서 이런 얘기한 게 아니라 과학기술의 혁명이라는 책이 있어요. 보면 이런 예가 진짜로 나옵니다. 마찬가지로 지동설, 천동설도 마찬가지죠. 천동설이 지배적인 패러다임이었을 땐 사람들이 다 천동설 기반으로 생각을 하다가 어느 순간 증거가 축적되다 보니까 지동설이 패러다임으로 쉬프팅 된 거죠. 이러한 식으로 그 시대 사람들의 동의나 합의에 근거해서 이론이 전개되는 데 비해서 컴퓨터 사이언스는 그런 게 없어요. 컴퓨터 사이언스는 슈팅 게임의 세 번째 판에 보스가 탄막을 뿌리고 있어도 랜덤까지 포함해서 정확하게 재현할 수 있습니다. 공리가 없기 때문이에요. 정확하게 재현할 수 있어요. 무조건. 왜냐하면 얘는 공리를 기반으로 뭘 하지 않아요. 처음부터 다 증명 가능하고 설명 가능하고 재현 가능했던 걸로만 돼 있어요. 이걸 왜 설명드리냐면 여러분들이 컴퓨터를 바라볼 때, 프로그램 바라볼 때 하셔야 될 기본적인 자세가 난 이걸 중간에 마법의 상자가 해결해 주는 거야. 이거는 앵귤러가 해결해 줬겠지. 이거는 리액트가 알아서 하나 봐. 짱 멋있다. 이런 게 아니라 왜 그러니 다 파고들려면 다 파고들 수 있어야 된다는 거야. 왜냐하면 다 설명되니까. 고전 물리학처럼 끝에 만유인력으로 끝나지 않으니까. 다 설명된단 말이에요. 왜 그런지. 파고 또 파면. 브라우저가 이상해요. 이상하시면 크로니움의 C++ 소스를 받아서 내려가시면 다 나와요. 왜 그런지까지. 아, 이건 크로니움 C++의 어디 소스에 무슨 버그구나까지 다 나온단 말이에요. 반드시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컴퓨터를 앞으로 프로그래밍을 배우실 때 기본적으로 가져야 되는 자세 중에 하나가 얘는 마법의 물건처럼 오류가 생겼다 안 생겼다 이런 현상은 안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럼 다 뭐죠? 다 여러분이 잘못 짜신 거예요. 그렇죠? 다 여러분이 잘못 짜신 거예요. 네. 잘 되거나 안 되거나 이거밖에 없어요. 잘 되다가 안 되는 것도 없습니다. 잘 되다가 안 되는 건 뭐죠? 다 잘못 짠 거다. 네. 그래서 우리는 잘 짜고 싶다는 게 핵심입니다. 잘 짜려면 많이 알아야 되고 기초부터 차근차근 쌓아 올릴 수 있어야 되고. 그래서 코드 스피치에서는 라이브러리 사용이라든지 혹은 뭐 프레임워크 설명이라든지 이런 내용이 없습니다. 그건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굳이 안 하고요. 저희는 언어론과 프로그래밍에 대한 기초 이론들을 배우게 됩니다. 사실 제가 도와드려야 될 건 그런 거 아닌가요? 나머지는 생활 코딩에 가시든 어디 가시든 뭐 동영상 널려 있잖아요. 인프론가도 많이 있고 그런 걸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강의 들어보시고 오늘 처음 오신 분 많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아, 이 강의가 나한테 쓸모 있겠다 없겠다 생각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자, 서브 루틴 플로우라는 말을 하려고 제가 이 긴 말을 했습니다. 이 중에 여러분들이 아시는 단어는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하셔도 돼요. 여기서 일단 제일 뒤에 있는 플로우라는 단어는 뭘 의미하느냐? 플로우라는 건 메모리에 적재되어 있는 명령이 순차적으로 ALU에 의해서 실행되는 과정을 얘기해요. 이 과정에는 아무도 개입할 수 없고 한 번 적재된 메모리의 명령들은 쭉 하고 한 번에 실행이 됩니다. 이걸 플로우라고 불러요. 여러분들이 아시는 용어로 바꿔드리면 싱크라고 부르죠. 동기화 명령들이 바로 이 플로우를 이루게 됩니다. 서브루틴은 루틴인데 서브루틴인 거죠. 루틴은 뭘까요? 루틴은 플로우 그 자체를 의미합니다. 제가 메모리에 적재했던 명령어 세트가 바로 루틴이에요. 그래서 이 명령어 세트를 한 번만 실행할 수 있으면 루틴이라고 안 불러요. 그냥 프로그램일 뿐이죠. 근데 이걸 여러 번 실행할 수 있는 방법이 갖춰졌으면 얘를 루틴, 여러 번 이걸 실행할 수 있다고 해서 루틴이라고 부릅니다. 서브 루틴은 당연히 이거에 상대되는 개념은 메인 루틴이에요. 메인 루틴은 서브 루틴과 상대되는 개념이지 절대적인 개념이 아니에요.
무슨 얘기냐? 어떤 녀석이 다른 관점에서 보면 서브 루틴으로 보이는데 또 다른 관점에서 보면 걔가 메인 루틴으로 보이기도 해요. 이 양키들의 학문은요, 양키들의 철학적 사고에 기반하고 있는데 얘들은 모든 걸 상대적으로 봐요. 그래서 제가 오늘 첫 시간이라서 처음 오신 분도 많고 해서 기초 강의를 많이 하게 되는데요. 상대적인 개념에 대해서는 좀 더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바를 구동하는 JVM이라는 게 있고요. 윈도우즈 자체가 있겠죠. 그러면 윈도우즈라는 OS 입장에서 JVM은 마치 MS 워드 같은 어플리케이션이란 말이에요. 근데 자바를 구동하는 자바 클래스 파일 입장에서 JVM은 윈도우 같은 OS로 보인단 말이죠. 그럼 어떤 게 플랫폼이고 어떤 게 어플리케이션이냐를 구분할 때도 상대적인 관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예요. 이거를 자바스크립트로 대입하면 윈도우 입장에서 크롬은 하나의 어플리케이션으로 보이겠지만 자바스크립트 입장에서 브라우저인 크롬은 마치 OS 같은 플랫폼으로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이건 플랫폼이야, 이건 어플리케이션이야 이렇게 정할 수 없다는 거예요. 상대적인 관점이 달라집니다. 얘네들 대부분이 그래요. 여러분들이 클래스를 만들었어. 이게 자식 클래스야, 부모 클래스야. 굉장히 무의미한 얘기죠. 부모 클래스가 보기엔 자식 클래스로 보이고 소자 클래스가 보기엔 부모 클래스로 보이겠죠. 예. 이렇게 상대적인 개념이 사방에 적용되기 때문에 이 루틴에서 서브 루틴과 메인 루틴을 나누는 것도 메인 루틴 입장에서 다른 루틴을 점프해서 실행하면 걔가 서브 루틴으로 보이는 거고요. 이 서브 루틴 입장에서 자기를 불렀던 쪽이 메인 루틴으로 보이는 것뿐이에요. 상대적인 개념입니다. 그래서 함수는 서브 루틴이야 이렇게 얘기할 수 없어요. 함수를 메인 루틴으로 보고 그 안에서 다른 함수라고 호출하면 얘가 메인 루틴이 된 거고 다른 함수가 서브 루틴이 될 테고 원래 실행하고 있는 메인 코드 내에서 함수로 호출하면 걔가 서브 루틴으로 보일 테고 이렇게 상대적인 개념이지 혼란한 개념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일 먼저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될 개념은 상대주의다. 상대주의는 뭐다? 보는 관점에서 예를 들면 여기 저희 총무인 양태호가 있는데 이 녀석이 뚱뚱한가요? 마른가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랑 똑같다. 누구를 기준으로 보냐가 얘를 뚱뚱한지 마른지를 판가름하게 되겠죠. 그러면 이때 서양 애들은 합리주의를 대두시켜요. 합리주의라는 건 상대주의적인 관점을 어떻게 정해야지 합의를 이끌어낼까에 대한 사회적인 합의라고 볼 수 있어요. 예를 들면 BMI라는 기준으로 얘를 평가해서 뚱뚱한지 마른지를 결정할 거야. BMI라는 수치는 어떻게 만들었을까요? UN에서 같이 동의해서 만든 수치 중에 하나란 말이에요. 건강 수치로. 그렇죠? 이렇게 해서 사회적 합의를 기준점으로 삼을 때 이걸 만들어내는 과정에는 합리주의를 대입하지만 실제로는 평가할 때는 상대주의적으로 평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서브 루틴도 다 상대적인 얘기예요. 루틴이 보기에 자기 안에서 일어나는 플로우가 아니면 다 서브 루틴으로 보여요. 그 얘기는 이제 좀 이따 코드로 할 거니까. 그래서 지금 오늘 우리가 배우는 건 서브 루틴인데 메인 루틴이 아니라 다른 쪽 루틴을 이용해서 프로그램을 짜는 걸 얘기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처음 오신 분들이 많아서 지금 제 얘기가 되게 어려운데 이게 왜 어렵냐면 여러분들이 앞에 강의를 안 듣고 오신 분들이 많아서 그래요. 앞에는 플로우하고 제어에 대한 얘기를 한참 많이 했었기 때문에 이 앞에 강의를 들으신 분들한테는 이 얘기가 지금 리바이벌이거든요. 네, 그것도 참고하셔서 앞에 강의 이제 관심 있으시면 유튜브로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 보면 빨간색 박스가 메인 플로우예요. 이 메인 플로우에서는 명령이 두 개가 적재가 돼가지고 위에서 아래로 흐르고 있죠. 그래서 첫 번째 명령을 보시면 루틴 A에다가 B라는 인자를 넘겨서 호출해서 그 값을 A에 넣는 명령 하나 있고 그 밑에 명령이 루틴 B에다 D를 넘겨서 C로 받는 명령이 있습니다. 이렇게 두 개의 명령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고 있죠. 예, 이게 플로우예요. 플로우고 이게 바로 메인 플로우입니다. 이 메인 플로우 입장에서 보면 이 안에서 코드가 다 해결돼야 되는데 이 안에서 해결되지 않고 함수라는 거 호출하는 순간 완전히 다른 플로우로 흘러가 버리죠. 그렇죠? 메인 플로우가 아니라 완전히 다른 루틴 A의 플로우로 흘러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 루틴 A의 플로우는 끝까지 흐르는 게 아니라 메인 플로우는 끝까지 다 흐르잖아요. 얘는 끝까지 흐르는 게 아니라 여기까지만 흐르고 다시 메인 플로우로 돌아가게 되죠. 또 다시 루틴 B를 부르면 루틴 B의 플로우가 흐르고 다시 돌아갑니다. 메인 플로우로. 그래서 서브 루틴의 특징은 뭐냐면 자기를 호출했던 메인 플로우로 돌아가요. 플로우의 흐름이. 그래서 플로우의 흐름을 나타내 보면 이렇게 가서 여기가 흐르고 그 다음번에 돌아오고 또 메인 플로우가 흐르다가 다시 서브 루틴에 대한 호출을 만나면 서브 루틴이 흘러서 돌아온 다음에 마지막으로 종료가 되는 식이죠. 그래서 이 서브 루틴 플로우를 보면 메인 루틴은 그냥 일자로 내려오면 되는데 서브 루틴이 개입함으로써 완전히 다른 동네의 플로우를 타고 다시 돌아오는 행위가 일어난다. 행위가 일어난다.
게다가 이 오렌지 점을 보면 서브루틴을 갔다가 돌아오는 포인트가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메인 루틴에서 서브루틴을 보낼 때는 서브루틴의 결과나 실행이 완료된 이후에 메인 루틴 어디로 복귀할지를 기억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예, 기억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도 아니고 여기도 아니고 여기도 아니고 정확하게 요 지점으로 돌아오라고 서브루틴을 부를 때부터 지정해 놓은 거예요. 서브루틴의 결과는 반드시 여기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서브루틴을 부를 때 서브루틴한테 같이 줘요. 네가 돌아올 포인트는 여기야라고. 네, 같이 줍니다. 일반적으로. 그래서 두 번 다 서브루틴을 가기 전에 서브루틴이 돌아올 지점까지 다 지정해 놓고 서브루틴에 갔다가 오는 거죠. 네. 코드로 표현해 볼까요? 루틴 A와 B를 짜고 인자로 뭘 봤죠? 그 다음에 바로 여기가 메인 루틴이라고 볼 수 있겠죠? 예. 여기 바로 메인 루틴입니다. 메인 루틴에서 B값, D값을 제가 만들었고 A는 드디어 루틴 A를 호출해서 B값을 넘겨서 결과를 받고 콘솔 한번 찍어주고 다시 그 다음번에 C값은 루틴 B에다가 D값을 넣어서 다시 콘솔 한번 찍어주는 식으로 돼 있죠. 흐름을 보면 흘러가다가 루틴 A를 만나면 루틴 A 쪽 플로우가 흐르고 다시 돌아올 때 정확하게 이 지점에 돌아와서 값을 대체하게 되고요. 이어서 마찬가지 일이 루틴 B에도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루틴이 개입하면 프로그램의 흐름을 일자로 읽을 수가 없다. 위에서 아래로 읽을 수 없다. 루틴 때문에 왔다 갔다 하고 반환되는 포인트도 따로 있고 이러기 때문에 아씨 무슨 중급이라더니 이렇게 쉬워. 지금만 쉬워요. 곧 어려워집니다. 하지만 제가 이 설명을 굉장히 길게 하는 이유가 있겠죠. 예. 루틴에 대한 개념이 바로 플로우의 통제를 다른 쪽에 줬다 뺀다는 사실을 이해하실 필요가 있어요. 한 번도 그렇게 바라보지 않으셨겠지만 함수는 리턴 값이 있어 라는 수학적인 사고를 하셨을 거예요. 여지껏. 제가 이걸 왜 함수라고 안 부를까요? 함수는 수학적인 정의에 가까워요. 수학적인 정의에서 함수라는 건 x값을 넘기면 y값을 주는 그렇죠? 공역 치역이 있는 수학적인 함수인 거죠. 근데 우리가 이 관점에서 보는 건 수학적인 의미의 함수가 아니에요. 뭘 보고 있는 거죠? 플로우를 컨트롤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보고 싶은 거예요. 플로우가 뭐다? 메모리에 적재되어 있는 명령들이 실행될 때 어떤 식으로 흘러가는지가 궁금한 거예요. 이 관점에서는 함수를 펑션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이 관점에서는 함수를 루틴이라고 불러요. 루틴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오늘 배우는 건 펑션이 아니라 루틴이죠. 루틴. 루틴 관점에서 계속 볼 거예요. 이거를. 흐름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함수적인 관점에서 보는 건 언어 내부의 처리가 어떻게 되는지 기계적인 작동을 다 이해하신 다음에 난 이건 다 아니까 관심 없어. 난 이거 수학적 의미로 파악하고 싶어. 이럴 때는 수학적 프로그래밍, 함수형 프로그램을 배우시면 돼요. 저희가 다룰지 안 다룰지 잘 모르겠는데 조금은 나올 거예요. 어쨌든 지금 저희가 관심 있는 건 뭐냐면 함수가 아니라 루틴에 관심이 있다. 루틴과 서브루틴에 관심이 있다. 함수를 만들면 서브루틴을 만드는구나. 자, 여기에 보면 에로 함수가 쓰이고 있는데요. 제가 문법 설명을 안다고 그랬지 의미를 설명해드리지 않는 건 아니에요. ES6가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의미를 설명드릴 거예요. 에로 함수 밖에 쓰시면 안 돼요. 이제부터 펑션이라는 키워드는 쓰는 경우가 없다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ES6에서 펑션이라는 키워드가 나오면 그냥 잘못됐다고 생각하셔도 돼요. 이유를 설명해 볼까요? this라는 게 순수한 함수를 만들었을 때 필요할까요? 아니겠죠. 나오면 안 되잖아요. this는 언제 나오는 거죠? 메소드로 나오는 거네요. 하지만 메소드는 ES6에서 어떻게 정의하게 돼 있죠? 클래스문에서 메소드 문법으로 정의하게 돼 있죠. 그렇죠? 합쳐보면 ES6에서 펑션이라는 키워드를 쓰는 경우는 없다고 봐도 되겠죠. 이제부터 함수는 다 에로 함수로 만들던지 메소드는 다 클래스 구문을 쓰던지 이렇게 된 게 정상이겠죠. 네. 그럼 펑션이라는 키워드는 왜 존재하는 거죠? TC39의 결정은 자바스크립트 하위 호환성을 언제나 보장한다예요. 그래서 바가 보장되는 것처럼 펑션도 보장되는 이유는 과거의 유산을 버리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ES6 문법을 쓰는 경우에 제 코드 안에서 펑션을 보시는 경우는 없을 거예요. 메소드가 나오든지 아니면 에로 함수가 나올 거예요. 명시적으로 this를 못 쓰게 하는 게 장땡이죠. 에러 함수는 어차피 함수로 작동할 거라면 this를 연동 안 하는 게 정상인 거고 이게 만약에 메소드라면 클래스 안에 정의되는 게 정상이겠죠. 그전에는 그런 수단이 없었기 때문에
펑션이라는 키워드가 모든 곳에 쓰이고 있었던 거죠. 이제는 그걸 분리할 수 있는 수단이 언어적인 표현으로 생겼습니다. 실제 작동도 틀리고요. 그래서 에러 함수로 지정한 거예요. 아까 에러 함수밖에 안 쓸 거예요. 자, 이거 어렵지 않죠? 쉽죠? 예, 쉽습니다. 그래서 루틴 A에 갔더니 인자 B를 두 배 해가지고 리턴해줬고, 루틴 B로 갔더니 인자를 3배 해가지고 돌려준 거죠. 결과값은 찍어보면 20 나오고 여기는 90 나오고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메인 플로우하고 루틴 사이에 통신이라는 걸 합니다. 통신이라는 걸. 물론 플로우의 흐름만 주고받는 게 아니라 이 사이에 값을 교환하는 메커니즘이 제공이 돼요. 이 메커니즘은 일반적으로 인자와 리턴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는 메인 플로우에서 서브루틴한테 값을 줄 때는 인자라는 제도를 사용합니다. 거꾸로 서브루틴에서 메인 루틴으로 값을 보내줄 때는 리턴이라는 걸 사용해요. 이 두 개를 이용해서 쌍방간의 멀티플렉스로 값을 주고받을 수 있게 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얘는 값을 이쪽으로 전달할 때는 인자를 사용하고 이쪽에서 이쪽으로 값을 전달할 때는 리턴을 사용합니다. 이런 것도 모르냐고? 그거 모르게 돼요. 그건 모르게 됩니다. 자, 그래서 방향을 보시면 인자를 이용해서 서브루틴에게 값을 전달했고, 거꾸로 리턴을 이용해서 어디로? 아까 설명드렸는데 서브루틴은 뭘 알고 있다? 리턴 포인트를 알고 있다. 저 하얀 점이죠. 여기 보이시는 이 하얀 점에다가 바로 리턴을 해주는 거예요. 정확하게. 그냥 값이 리턴되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리턴 포인트인 이 하얀 점에다가 박아줍니다. 뭐를? 리턴에 오는 값을. 참고로 자바스크립트는 리턴 없는 루틴이 없어요. 자바스크립트는 리턴 구문을 사용하지 않으시면 자동으로 리턴 undefined가 붙습니다. 그것도 있는 값으로 붙어요. 자바스크립트에서 undefined는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진짜 없는 undefined가 있고 undefined 값을 갖는 undefined가 있어요. 대표적인 값이 진짜로 없는 undefined가 뭐죠? new array 가로 열고 10 이러면 length가 10인 배열이 만들어지긴 하지만 for each도 안 돌고 맵도 안 돌아요. 왜? length만 10인 거지 진짜로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거든요. 근데 그거에 비해서 저희가 a는 undefined라고 하면 a는 존재하고 그 값이 undefined인 거예요. 이 두 가지 다 undefined라는 값을 쓰고 있어서 헷갈리죠. 네, 헷갈립니다. 처음 당해보면 굉장히 난감해요. 왜 array 14에다가 for each를 돌렸는데 14번 안 도는 거지?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length도 14 나오는데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금 TC39 차세대 위원회 스펙에서는 진짜 없는 empty라는 값을 검토하는 중이긴 해요. 두 개가 항상 혼동되기 때문에. 어쨌든 자바스크립트는 반드시 리턴이 있다. 모든 언어는 다 루틴에 리턴이 있나요? 그렇지 않아요. 대부분의 언어는 루틴으로 들어왔을 때 리턴을 할 수 있는 루틴과 할 수 없는 루틴을 구분해 주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자바에서는 리턴 값 void를 사용하면 얘는 리턴 포인트에 아무것도 주지 않겠다는 뜻이 되고요. 뭐 예를 들면 비주얼 베이직. 비주얼 베이직은 아예 키워드가 틀려요. 펑션과 프로시저라고 분리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 외에도 많은 언어들이 리턴 값이 있는 루틴과 리턴 값이 없는 루틴의 문법이 아예 다르든지 아니면 문법 구조상 다르게 작동하든지 뭐 이런 것들 제공해요. 자바스크립트는 리턴이 없는 루틴이 없어요. 무조건 리턴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 보면 얘는 이걸로 통신한다. 그럼 메인 플로우에 루틴을 여러 번 보내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보내고 받고를 저 포인트에 하고 얘도 보내고 받고를 이 포인트에 하고 얘도 보내고 받고를 이 포인트에 하겠죠. 이 순서대로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자바스크립트는 기본적으로 단 한 개를 제외하면 전부 다 LR 파서를 사용하기 때문에 그래요. 한 개는 아니지. 자바스크립트에 LR 파스 예외가 세 가지가 있어요. 이 LR 파서라는 건 뭐냐면 자바스크립트 여러분들이 작성한 텍스트 파일을 파싱할 때 사용하는 방법인데 기본적으로 어떻게 파싱하죠?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실행되게 위에서 아래로 실행되게 파싱을 해요. 당연하다고 당연하지 않다고 제가 여러 번 얘기했죠. 여러분들은 양키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위에서 아래로가 자연스럽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옆나라 일본나라 어떻게 됐죠? 위에서 아래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글을 쓰죠. 한국도 훈민정음 해례본 가서 보시면 위에서 아래로 쓰죠. 예, 이렇게 쓰지 않는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왼쪽에서 오른쪽 위에서 아래로가 전 세계 공용도 아니고 상식도 아니에요. 이란어, 아랍어 다 그렇게 안 씁니다. 태국어도 그렇게 안 쓰고. 예. 그래서
이건 자바스크립트가 양키들이 만들어가지고 지네 언어, 영어랑 비슷하게 파싱하도록 에럴 파스를 도입한 거예요. 근데 이 중에 변태 같은 녀석이 하나 있죠. 어떤 게 있죠? 이거 할당. 할당은 왼쪽 해석하고 오른쪽 해석한 다음에 오른쪽 걸 왼쪽에다 넣어요. R, L이 일어나는 거죠 지금. A는 3이면 3이 A한테 들어가지 A가 3한테 들어가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 나머지는 다 여러분들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해석하고 계시죠. 머릿속에서. 얘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해석했잖아요. 그렇죠? 왜 그랬을까요? 그것도 똑같이 이거 만든 놈들이 대부분 초창기에 누구였다? 수학자였다. 이 ABC 언어라는 거 불리는 건 포트란 같은 언어에 기반을 두고 있는데 수학적인 컨텍스트를 사용해서 언어를 디자인해서 수학으로 보면 X는 3이 편하거든. 근데 이 언어 체계 전체는 다 LR로 돼 있는데 그래서 예외를 만들어 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대부분 버거 어디서 난다? 할당 때문에 일어나는 경우 굉장히 많죠. 예, 많아요. 실제로 코드 찾아보면 얘만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대입하기 때문에 오류가 많이 일어나요. 지네들이 편한 거죠. 지네들은 수학자이자 영어 쓰는 애들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 문법이 LR파스의 규칙이나 그거의 예외들은 다 그것 때문에 일어난 거예요. 이거 원래 만든 놈들이 수학자이자 영어 사용자이기 때문에 그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어쨌든 이 순서를 보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해석되니까 순서대로 왼쪽, 왼쪽, 왼쪽 이렇게 해석됐을 거예요. 그렇죠? 해석이. 그때마다 루틴 포인트는 정확하게 요 하얀색 포인트로 돌아온 거죠. 그때마다. 여기 갔다가 오고 갔다가 오고 갔다가 오고 하면서 그래서 여기에 다 들어오게 되는데 이미 이것만 봐도 여러분들은 뭘 할 수 있어야 되냐면 이제 개발자의 두 번째 덕목은 첫 번째 덕목은 뭐라고 했죠? 공리가 없으니까 다 설명할 수 있어야 돼. 두 번째 덕목은 관찰력입니다. 여러분들 이걸 보면서 덧셈 연산자의 메모리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떠올리실 수 있겠어요? 여기 갔다 와서 여기 들어왔잖아요. 여기도 갔다 와서 들어왔잖아요. 여기도 갔다 와서 들어오고 갔다 와서 들어오는 값을 기억하지 않으면 그 다음 값이 돌아올 때까지 연산을 진행시킬 수 없잖아요. 그렇죠? 첫 번째 루틴의 값을 기억하고 있는 상태에서 두 번째 루틴이 갔다 와야지만 더하기를 성립시킬 수 있잖아요. 그렇다는 얘기는 이 연산이라는 게 메모리를 만들어내고 이 메모리가 연산이 해소될 때까지 해제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배우게 될 텐데 이 더하기를 제거하거나 연산자를 제거하는 게 바로 나중에 꼬리물기 최적화의 핵심이 됩니다. 이 연산이 바로 꼬리물기 최적화를 방해하게 돼요. 이 연산 때문에. 이 연산을 제거하는 게 핵심이거든요. 연산이 왜 메모리를 계속 스택 메모리를 만들어내는가? 이 메모리를 갖고 있지 않으면 여기를 기억하지 않으면 이 두 번째 루틴이 돌아올 때까지 덧셈을 성립시킬 방법이 없는 거죠. 그렇죠? 그거를 지금 배운 루틴과 덧셈을 보고서 떠올리실 수 있는 관찰력을 가지셔야 돼. 이게 무리한 요구가 아니라 나중엔 다 이 정도 관찰력을 기본으로 사용하는 게 전문 프로그래머의 세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자꾸 바라보셔야 돼요. 일어난 현상을. 이게 마법처럼 일어나지 않았을 거야. 내가 더하기를 구현한다면, 내가 여기 플러스를 구현한다면, 내가 함수를 구현한다면, 내가 연산자를 구현한다면 어떻게 구현해야 돼? 이렇게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다는 거야. 코드로 볼까요? 루틴 A한테 첫 번째 녀석이 갔다 오고 루틴 B가 갔다 오고 루틴 C가 갔다 와서 이 결과들이 취합돼 가지고 덧셈 연산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뭐 배웠냐? 루틴과 메인 플로우 사이에 대화를 하는 방법. 두 가지 방법이 있다. 메인 플로우가 루틴한테 값을 주고 싶을 때는 인자로, 거꾸로 루틴이 메인 플로우한테 값을 주고 싶을 때는 리턴으로. 당연한 거 아니야? 당연하지 않아요. 좀 있으면 배우게 되는 코루틴에서는 일드라는 값으로 메인 플로우한테 값을 주기도 하고요. 일드가 아니라 넥스트의 인자라는 방식으로 코루틴한테 값을 주기도 해요. 여러분들이 당연하지 않습니다. 이거 루틴은 언어가 갖고 있는 기능 중에 굉장히 일부예요. 이 루틴 기능에서만 이런 거예요. 코루틴이라든지 다른 루틴에서는 메인 플로우와 값을 주고 받는 방법이 완전히 달라져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기본이 되는 방법을 왜 이게 일어나는지를 정확한 용어와 함께 배워두실 필요가 있는 거예요. 나중에 까먹으시면 안 돼요. 그렇죠? 쉬워 보이지만 쉬운 게 없어요. 자, 이번엔 뭐 할 거냐면 서브루틴 안에 서브루틴이 또 있는 경우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보면 메인 플로우는 루틴 A를 불렀는데 루틴 A에서 다시 루틴 B를 부르고 있죠. 파란색으로. 그래서 루틴 B가 실행되게 됩니다. 이거는 아까 설명드린 대로 상대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름 그대로 메인 플로우와 루틴의 관계지만 얘와 얘의 관계는 뭘까요? 얘 입장에서는 얘가 메인 플로우가 되고 얘가 서브 루틴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동등한 서브 루틴이 아니라 이게 메인 루틴이 되는 거죠. 얘가 보기에는. 부모, 자식, 손자 똑같죠? 네, 부모, 자식, 손자. 얘 입장에서는 얘가 메인 플로우예요. 각각은 그 앞에 한 단계만 알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 단계 알고 있는 게 아니라. 얘는 그럼 여기로 돌아가는 이 포인트만 알게 되겠죠. 네. 일단은 메인 플로우에서 루틴 A한테 플로우 의뢰를 합니다. 그러면 플로우가 진행되다가 메인 플로우가 되는 A가 다시 루틴 B를 호출하는데 이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 킵이라는 일이 일어나요. 루틴 A에 들어와서 인자를 처리하고 로컬 변수를 처리하고 여러 가지 처리했던 것도 기억하고 있다라는 행동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여기 메모리가. 그래서 루틴은 별도 메모리를 갖지 않으면 안 돼요. 이 메모리를 기억하고 있다가 루틴한테 갔다가 와서 마지막으로 더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서브루틴에서 다른 서브루틴을 부르는 순간 현재 메모리를 스냅샷으로 기억해 둔단 말이에요. 세이브해 둔단 말이에요. 그리고 일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일로 가는 거예요. 끝나고 나면 여기로 돌아올 테고 그럼 아까 킵했던 것들은 사라지고 다시 그 메모리가 아까 일시정지 포즈를 걸어놓은 거잖아요. 리줌 되면서 마주 처리해서 돌아오게 되는 거죠. 방금 잠깐 나왔다 사라졌지만 그 킵이라는 녀석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내가 루틴을 2개 반복하면 하나만큼은 킵해두지 않으면 두 번째 루틴으로 갈 수가 없구나 라는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코드를 표현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루틴 A를 밑에서 불렀는데 루틴 A 입장에서는 다시 루틴 B에게 의뢰를 했죠. 그럼 루틴 B가 리턴하기 전까지는 루틴 A가 메모리를 킵하고 있다가 드디어 얘의 결과가 여기에 반환되면 그때 가서야 다시 리턴해 줄 수 있게 된단 말이에요. ES6 문법을 안다라고 가정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코드를 짤 때 첫 번째 코드는 좀 살살 짰는데 그 이후에 인정사정 없이 그냥 ES6를 짤 거예요. 아시죠? 여러분들은 관전 포인트 중에 하나가 ES6를 네이티브 언어로 쓰면 저렇게 쓰는구나 또 구경하실 찬스라고 생각을 해요. 평소에는 굉장히 위선적으로 사용하시잖아요. 이거 멋있어 보이는데 뭐 이렇게. 근데 그냥 인정사정 없이 이게 네이티브 언어인 사람이 쓰면 어떻게 쓰는지에 대한 코드로 그냥 막 전개할 거거든요. 그래서 계속 말씀드리지만 유튜브 있고 교환 다 공유됩니다. 출석부에 가시면 몇 번이나 반복하시면 돼요. 그래서 강의할 때 쉬운 코드, 그럴듯한 3.1 호환 코드 이런 걸 안 짜고 그냥 인정사정 없는 6.0 코드로 짤 거예요. 네. 그렇죠? 바로 이 과정인 거죠. 그러면 중간에 킵이 한번 반짝하고 나왔었잖아요. 그걸 좀 더 일반해 봅시다. 메인 플로우에서 루틴 1번을 불렀는데 루틴 1번이 우르르르 하고 계속 불렀다고 생각을 해보자. 루틴 2를 부르고 루틴 2는 루틴 3을 부르고 루틴 3은 루틴 4를 불러서 마지막 루틴 6까지 불렀다고 생각을 해보죠.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얘한테로 가겠죠? 그러면 R1이 R2를 부르려면 R1이 키핑되어 있는 상태로 R2를 부를 수밖에 없겠죠? 이렇게. 자, 저희가 R6에 도달하기 위해서 메모리 블록을 무려 앞에 있는 것만큼 다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이러지 않고서 여기까지 도달할 방법이 없잖아요. 왜 표정이 벌써 굳지? 아직 쉬운 건데? 이렇게 순서대로 설명했는데 아직 굳을 때가 아닌데? 그렇죠? 루틴 안에 루틴이 이런 의미예요. 루틴 안에 루틴이 이런 의미다. 루틴이 여기까지 오고 싶다라면 이 사이에 있는 메모리를 다 잡아줘서 다 포즈를 여기다 시킨 거예요. 그럼 그때 메모리들 다 기억하고 있지 않으면 일로 못 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를 저희는 콜 스택 혹은 함수의 스택 메모리라고 부릅니다. 자바에선 보통 저 메모리를 1000개까지 잡을 수 있게 도와주고요. 자바스크립트에선 브라우저 상에 따르지만 일반적으로 표준에서는 100번만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100번만 해라. 근데 실제로 크롬 같은 거 테스트 해보면 환경에 따라서 다르지만 몇만 번도 해주고 몇천 번도 해주고 막 그래요. 특히나 여러분들이 꼬리물기 최적화를 잘 하실 수 있으면 사파리 브라우저 한정으로는 무한히 할 수 있습니다. 사파리는 무한한 콜 스택을 지원하는 기능이 있는 게 아니라 꼬리물기 최적화라는 걸 지원하기 때문에 무한히 잘만 짜면 계속해서 이 콜 스택을
해제하고 쌓고 해제하고 쌓고 뭐 이런 식으로 작동하게 할 수 있거든요. 여러분 배우시게 돼요. 자, 그래서 이 콜스택이라고 부르는 건데 콜스택이 얼만큼 루틴 안에 루틴이 얼마나 중첩되어 있냐에 따라서 콜스택 개수 쌓인다. 스택, 이게 바로 스택 뭐다? 그 유명한 사이트 이름 스택 오버플로우인 거예요. 이게 너무 많이 쌓이면 죽어버리는 현상이 바로 스택 오버플로우입니다. 스택이 오버플로우 돼서 죽는 거예요. 그때 말하는 스택이 바로 이 스택 메모리예요. 그래서 요거 킵하고 있던 요 각각의 메모리 스냅샷이 다 스택으로 쌓인다. 왜 스택이라고 부르죠? 스택의 구조는 어떻게? 하나씩 제일 마지막에 쌓은 게 해제돼 가잖아요. 그렇죠? 스택의 구조랑 똑같은 식으로 해제되니까 스택 메모리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렇죠? 킵을 쌓았는데 쌓은 순서에 반대로 해제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스택 메모리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렇게 해제되기 때문에. 아직 어렵죠? 아니 벌써 굳어. 오늘 아직 쉬운 건데. 자, 코드로 표현해보자. 이거죠? 자, 여러분들 머리 좋으니까 여러분들이 컴퓨터가 되었다고 생각을 해보자. 이렇게 맞습니까? B가 10인데 R1에다가 B를 넣었으니까 10이 들어왔겠는데 곱하기 2를 했으니까 20이겠네요? 그쵸? 그러면 넘깁시다. R2로 이렇게 됐겠네요? 인자로 20이 들어와서 곱하기 3 때렸으니까 60이 됐을 테고 이렇게 됐을 거예요. 여기까지 도달하는데 성공했죠. 하나씩 보내서. 하지만 이때 뭐가 남아있다? 메모리가 그대로 남아있다. 이게 바로 콜스택이 쌓여있는 현상이죠. 아직까지 해소되지 않습니다. 여기까지 도달했을 뿐이지 이제 돌아가죠. 이렇게 마지막으로 어디로? 여기로 오는 거죠. 이게 바로 여러분들이 36,000을 얻는 방법이에요. 그죠? 네, 바로 이거랑 똑같습니다. 이 현상은 기억하고 계세요? 여기까지가 아직 제일 쉬운데요. 이게 서브루틴 안에 서브루틴이 있을 때 이런 식의 작동이 메모리에서 실제로 일어난다. 인문개발자들하고 얘기를 해보면 함수를 모르는 건 아닙니다. 근데 함수의 구체적인 사용법이나 함수의 복합적인 사용법이나 함수 안에 함수를 어떻게 쓰는지에 대해서 얘기하다 보면 어떻게 쓰는지의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작동하는지 자체를 이해를 못한 경우가 많아요. 이제 좀 그런 거에서 벗어나실 수 있겠죠? 서브루틴 구조를 배우면서 이 서브루틴 안에 서브루틴이 들어오면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아씨, 분위기가 좀 더해. 하는 김에 죽여. 자, 이제 우리는 그 다음 단계인 값과 참조의 단계에서 넘어갈 건데 값과 참조에 대한 개념이 있으신가요? 값은 메모리상에서 전달할 때마다 복사되는 형태고요. 참조는 메모리상에서 공유된 객체를 가리키는 포인트만 전달되는 형식이에요. 그래서 참조로 전달된 값을 바꾸면 원래 값도 바뀐다라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잘못된 표현이에요. 원래 값은 원래 값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두 놈 다 같은 값을 수정하고 있는 거겠죠. 그걸 참조라고 부르고 값이라고 불러요. 그러면 이 일을 왜 중요하게 바라보느냐? 우리가 방금 전에 배웠던 메인 플로우와 서브루틴 간의 통신, 인자와 리턴을 이용한 통신에서 이 통신할 때 넘겨주고 받는 값이 참조냐 값이냐에 따라서 굉장히 다른 양상을 만들어낸다. 밸류를 주고 밸류를 받으면 루틴 B에게 넘어갈 때 저 B 값이 어떻게 넘어간다? 값이라면 복사돼서 넘어간다. 따라서 루틴 안에서 인자를 아무리 괴롭혀도 복사본이 넘어갔기 때문에 얘한테는 아무런 영향이 없겠죠. 원래 이 안에 있던 거에. 그리고 리턴되는 값도 루틴에서 값을 넘겨준 이상 루틴에서 뭘 했든 간에 이거에 복사본이 넘어오기 때문에 얘는 완전히 새로운 복사본을 받게 되는 거죠. 이 둘 사이에 의존성이 굉장히 낮아진다. 서로 복사한 값만 주고받으니까. 원래 있던 값들을 건드릴 수 없게 되는 거죠. 복사본만 넘어갔다 오니까. 이게 값이라는 개념이에요. 여러분들 값하면 떠오르는 게 숫자나 문자열 같은 걸 텐데 굉장히 잘못된 생각이에요. 값은 보통 언어에서 정합니다. 우리 언어는 이러이러한 타입을 값으로 볼 거야 이렇게 정하는 거예요. 대표적인 예로 자바스크립트는 문자열을 값으로 정의하고 있지만 자바는 참조로 정의하고 있어요. 따라서 자바에서 문자열 보내면 참조로 넘어간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에 비해서 자바스크립트는 문자열을 넘기면 복사해서 복사본이 넘어간단 말이죠. 언어마다 다 틀려요. 우리가 어떤 값을 값으로 볼 거고 아닌 걸로 볼 건지. 그래서 보통 언어에서 이걸 값으로 볼 거야 라는 형을 그런 데이터 타입을 프리미티브 데이터 타입이라고 부릅니다. 이거 언어가 그냥 정하는 거예요. 자바스크립트의 프리미티브 타입은 뭐가 있죠? 넘버, 스트링, 불린, 또 뭐 있죠? undefined, none, null 이렇게 있어요. 얘네들이 원래 ES5까지의 뭐였다? 프리미티브 타입이었는데 그 이후에 하나 더 추가됐죠. 심볼이라고. 예, 그래서 7가지가 됐어요. 얘네들 말고는 뭐죠? 싹 다 참조다. 그래서 언어에서 값과 레퍼런스를 정의하는 방식은 값을 정의하면 나머지는 다 레퍼런스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값은 어떻게 정했다? 언어가 그냥 정해. 귀도가 마음에 들면 파이썬의 값은 이거인 거고. 그렇죠? 제임스 고슬링이 마음에 들면 거기까지가 자바의 값이에요. 나머지는 다 참조다. 브랜드 나이크가 여기까지 값이라고 정했으니까 거기까지 값인 거예요. 나머지는 다 참조다. 그러면 함수는 자바스크립트에서 값이라고 알려져 있지만 함수는 참조 값인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복사되지 않을 거니까. 그렇죠? 오브젝트 참조일 거다. 데이트 참조일 거야. 레귤러 익스프레션 참조이겠지. 왜? 기본값이 안 들어있으니까. 그렇죠? 판단하기 쉽죠? 기본값이 안 들어있으면 다 참조입니다. 여기에 값을 보내면 복사돼서 넘어오고 복사돼서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쉽단 말이죠. 자, 그러면 플로우 1, 플로우 2가 있어서 루틴 안에서 같이 대화를 하는 경우를 보면 플로우 1에서 루틴하고 대화를 하고 플로우 2에서 루틴하고 대화를 해도 플로우 1과 플로우 2 사이에 어떠한 관계도 맺지 않아요. 계속 복사본만 얘기하니까. 하나의 루틴이 여러 개의 플로우들을 상대하고 있어도 아무런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 복사본만 주고받기 때문에. 아까 여러분들 플로우 1, 플로우 2가 생겨나는 이유 보셨죠? 메인 플로우라는 건 루틴 입장에서 바깥쪽에서 자기 호출한 쪽인 거지 딱히 정해져 있는 건 아니에요. 누가 날 호출하면 걔가 플로우 1이 될 수도 있고 플로우 2가 될 수도 있는 거죠. 어떤 함수 A를 K라는 함수에서도 부르고 H라는 함수에서도 부르면 K라는 함수 내부가 얘한테는 플로우 1이 될 테고 이 플로우 2는 H라는 함수 내부가 플로우 2가 되겠죠. 그런 식으로 얼마든지 루틴이라는 건 바깥쪽 플로우에서 부를 수 있기 때문에 이제 플로우라는 단어가 점점 익숙해지고 계시죠. 이렇게 아무런 효과가 일어나지 않는다. 사이드 이펙트가 일어나지 않는다. 그래서 얘는 안전한 함수예요. 그래서 이거를 상태 안전이라고 부릅니다. 스테이트 세이프라고 불러요. 코드로 별거 있나? 얘를 보면 숫자인 값을 받아서 곱하기 2를 때리는데 넘버는 아까 뭐라고 그랬죠? 값 타입이라고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곱하기 2 한 것도 A랑 아무 상관없는 새로운 값이 또 태어나요. 걔를 리턴해 주는 거죠. 그래서 얘는 플로우 1 입장에서 10 넣고 20 넣어가지고 루틴 A, B를 부르고 해서 넘기고 뭐하고 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이 사용할 수 있는 함수다. 상태에 안전한 함수다. 왜? 값만 주고받으니까. 나중에 수학적 프로그래밍의 기반이 됩니다. 함수형 프로그래밍의 기반이 되는 게 값을 컨텍스트로 해서 함수형 프로그래밍을 하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 값을 기반으로 하는 경우에는 뭐가 안전하다? 이 함수를 어디에서 누가 몇 번이나 부르는지 신경 쓸 필요가 없어. 다른 말로 완전 수학적 함수라고 불러요.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완전 수학적 함수라는 한국말이 이상하잖아요. 영어 단어가 더 좋겠죠? 나중에 가르쳐드리는 걸로 하고. 한국말로 하면 다 이상해요. 모든 게. 자, 그래서 첫 번째 배우는 타입은 뭐다? 메인 플로우가 루틴한테 값을 주는 방법이 인자와 서브루틴이 메인 플로우한테 값을 돌려주는 리턴이 둘 다 값인 경우는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굉장히 안정적인 함수다. 그러니까 우리가 첫 번째로 배울 점입니다. 그러면 가장 안전적인 형태가 이거니까 여러분들이 함수를 짠다면 가장 먼저 고려해야 될 대상은 바로 값과 값으로만 되어 있는 녀석을 고려해 보시는 게 제일 좋겠죠. 이러면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프로그램이 굉장히 안정적으로 변해요. 예. 세상은 그렇게 생기지 않았으니까, 불공평하게 생겼으니까 이렇게 안 되죠. B라는 썸씽이 있는데 이 썸씽은 당연히 레퍼런스 객체를 의미하고 있어요. 이 레퍼런스 객체를 넘기는 경우를 생각해보자. 이렇게. 그럼 이걸 코드로 보면요. 레퍼런스가 지금 객체죠. 오브젝트. A, B, C, D라는 키를 갖고 있는 객체입니다. 이 객체를 넘기는 상황을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이 상황이죠. 이 상황에서 아직 아무 일도 안 일어났지만 바로 이 상황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 상황 내에서는 이미 인자가 뭘로 넘어가고 있다? 레퍼런스로 넘어가고 있다. 값이 아니라. 서브루틴에서
참조로 넘어온 값을 변경시키는 케이스를 생각해 봅시다. 지금처럼. 코드를 보니까 생각이 안 된다고요? 생각해 보죠. 자, A와 B라는 배열을 리듀스로 돌고 있는데 리듀스의 기본값을 인자로 받아온 레퍼런스로 넣어줬으니까 리듀스의 프리비어스에는 레퍼런스가 들어와 있겠죠? 오, 끄덕거리는 인구가 20%가 되네요. 리듀스라는 함수를 모르시는 거죠, 배열에. 안 가르쳐 드려요. 안 가르쳐 드렸죠. 리듀스라는 함수는 프리비어스 값이 들어오는데 프리비어스 값은 두 번째 인자 값이니까 인자로 받아온 레퍼런스가 프리비어스 값으로 들어왔을 거예요. 현재 커런트 값은 뭐가 들어오죠? A가 한번 들어오고 B가 한번 들어오겠죠? 그렇죠? 그러면 레퍼런스에 있는 A 값, B 값을 한 번씩 딜리트 때려준 거죠. 마지막으로 P가 리턴된 값이 얘 함수의 리턴 값이니까 제가 이렇게 레퍼런스를 보내면 A는 받아왔던 레퍼런스를 그냥 줬으니까 레퍼런스랑 일치하잖아요. 심지어. 근데 콘솔 때려보면 뭐와 뭐가 없다? A와 B라는 키는 사라져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보낼 때는 A, B, C, D라는 키가 있었는데 받을 때는 A랑 B라는 키가 사라져 있단 말이에요. 리턴 값인 A만 사라져 있는 게 아니라 레퍼런스 값을 체크해도 레프라는 값을 체크해도 걔도 없어졌겠죠. 똑같은 형식을 가리키니까. 그럼 이 함수는 두 번, 세 번, 네 번 부를 때마다 굉장한 효과를 일으켜서 점점 키를 깎아먹거나 내가 다시 넣은 다음에 또 호출하면 또 깎아먹어져 있거나 뭐 이런 일들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함수를 호출하는 시점과 객체의 상태에 따라서 이거에 대한 효과가 틀려. 그럼 나쁜 함수인가요? 그렇진 않아요. 여러분들이 머리가 좋으면 통제할 수 있기 때문에 나쁜 함수는 아니에요. 단지 문제는 여러분들이 머리가 나쁘다는 거예요. 그렇죠? 함수형 프로그램이 언제나 좋지 않습니다만 머리가 나쁜 사람들한테 좋은 거죠. 함수형 프로그램은 어렵게 쓰려고 쓰는 게 아니라 머리를 나쁘게 만들려고 쓰는 프로그램에 가까워요. 얘는 보면 머리가 굉장히 좋아야 되잖아요. 어떻게? 이 안에서 무슨 짓을 했는지를 다 기억하고 있다가 그 다음번에 호출할지 말지를 결정하고 뭐 이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바로 레퍼런스를 루틴 안에서 체인지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나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죠? 뭐가 일어난다? 네 머리가 IQ 150이니 뭐 이런 일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렇죠? 위험하다. 우리 머리가 나쁘니까. 그러면 이건 나쁘니까 우리는 되도록이면 레퍼런스가 넘어가는 건 어쩔 수 없죠. 그건 어쩔 수 없습니다. 레퍼런스 넘어가니까. 그래서 리드 온리로 바꾸고 싶어. 리드 온리로. 읽기만 해라. 이게 규칙이나 언어 시스템이 아니라 제가 여러분들한테 권장사항으로 드리는 거예요. 참조가 넘어오는 건 어쩔 수가 없지만 그 참조는 건들 생각을 하지 말고 읽기 전용으로만 사용해. 건들지 말고. 똑같은 코드를 바꿔보면 이렇게 바꿀 수 있을 거예요. 뭐지? 이 표정들은? 어쨌든 ES6에서는 함수의 해체 구분이라는 걸 지원하고 ES8에서는 객체 레스트라는 개념을 지원합니다. 객체 레스트는 정해져 있는 키를 해체하고 남은 애들을 묶어서 객체로 만드는 기능이에요. 여기 보면 제가 A와 B는 키로 빼놓고 나머지들을 묶어서 레스트라는 객체를 만들어냈으니까 A와 B가 빠진 새로운 객체가 태어날 거예요. 그렇죠? CD를 갖고 있는 새로운 객체가 태어날 겁니다. 그게 이거 한 줄로 돼요. 심지어 인자 선언해서 된 거예요. 그리고 저는 레스트를 리턴했죠. 그래서 저는 객체를 읽기 전용으로 사용하고 새로운 객체를 만들어서 리턴한 거죠, 지금. 아까 말씀드렸죠? 이게 코드가 천천히 여러분들이 적응하라고 쉬운 코드에서부터 시작했지만 앞으로는 다 그냥 이런 코드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ES6를 네이티브로 쓰는 사람이 쓰면 어떻게 되는지. 그냥 다 이렇게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앞으로 코드는. 그래서 이렇게 보내면 얘는 더 이상 리턴 값이 레퍼런스와 같지 않다. 새 객체가 만들어졌으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 안에 키는 A와 B가 빠져 있겠지만 원래 값인 ref에는 멀쩡히 다 들어있을 것이다. 이제 IQ 120으로 낮아도 되는 거죠. 그렇죠? 다시 지능을 낮출 수 있는데 성공한 거예요. 그 전까지는 IQ 150이 쓸 수 있는 함수였는데 이제는 IQ 120이 쓸 수 있는 함수 낮춘 거죠. 그래서 첫 번째 루틴의 인자로 레퍼런스를 넘길 때 되도록이면 레퍼런스 넘기지 말고 불가피하다라면 레퍼런스로 넘어온 인자를 리드 온리로 사용해라. 수정하거나 지우거나 삭제하거나 뭐 이런 거 하려고 그러지 말고 리드 온리로 사용해라. 리드 온리로. 그러면 함수의 사이드 이펙트 효과를 줄일 수 있다.
이제 리턴해야 되죠. 리턴할 때도 여러 가지가 관여를 합니다. 인자에 대한 효과는 이미 살펴봤으니까 리턴할 때 보면 지역 변수에 있는 녀석이 객체인 경우, 또 리턴해야 되는 대상이 객체인 경우가 있어요. 이 경우에도 당연히 가이드를 살펴보기 전에 코드를 볼까요? 먼저. 자, 레퍼런스가 넘어가는데 로컬에다가 레퍼런스에 복사본이 아니라 참조본을 잡았죠. 그리고 레퍼런스를 갱신해가지고 로컬한테 넘겼단 말이에요. 이러면 말이 객체인 거지 참조본을 참조하고 있는 객체이기 때문에 결국엔 이 레프가 또 수정이 돼버리겠죠. 그렇죠? 또 변화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때는 새로운 오브젝트를 만들어서 리턴하자. 지역 변수를 만들 때도 새로운 오브젝트를 만들 것이고 리턴할 때도 새로운 오브젝트 기반으로 리턴을 해라 라는 거죠. 같은 코드를 개선하면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자, 똑같이 여기서 보면 원래 ref에는 A, B, C, D까지 들어있는데 2를 추가해가지고 리턴한 거였잖아요. 이제는 거꾸로 ref에다가 2를 추가해서 새로운 객체를 만들어 리턴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아니야? 그래요. 근데 여기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 rest를 왜 앞에다 쓰고 뒤에다가 2를 붙이셨나요? ES6로 넘어오면서 객체 리터럴의 변화가 생겼습니다. ES5까지는 객체 리터럴을 이용해서 이렇게 객체를 만드는 경우에 이 순서를 보장하지 않는 로직이에요. 근데 ES6부터는 여러분들이 선언한 순서대로 객체의 순서가 정해져요. 내부적으로 말씀드리자면 기존까지는 해시맵이었는데 지금은 링크드 해시맵이 됐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객체를 넣는 방법의 순서가 보장이 됩니다. 제가 이렇게 넣은 거랑 점점점 레프 27을 넣은 거랑 27 레프 점점점 레프를 넣은 거하고 순서가 틀려지죠. 그렇죠? 이거는 여러분들이 포이치 같은 걸로 때려보면 A서부터 E까지 나오는데 E를 앞에 넣었으면 E부터 나오고 A가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ES6에서는 객체 리터럴의 순서를 중요하게 생각하실 필요가 있어요. 됐죠? 그래서 원하는 걸 달성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가이드. 아규먼트로 들어오는 인자로 들어오는 그 참조값은 뭘로? 리드온리로 사용하고 지역 변수나 리턴 값에는 새 객체로 리턴해라. 레퍼런스를 리턴할 거면 더 좋은 건 값을 리턴하는 게 제일 베스트고 값을 리턴할 수 없다면 새 객체로 리턴한다. 그럼 여러분들은 비용 문제 생각할 거란 말이에요. 성능이 낮아질까? 이건 부하가 많이 걸릴까? 생각하지 마세요. 왜? 여러분들의 실력으로 성능을 걱정하기에는 아직 멀었어요. 여러분들 어떻게 짜셔도 성능에 문제 안 생기니까 그냥 짜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성능의 문제를 일으킬 만큼 기저층의 레이어를 짜실 실력이 안 되기 때문에 어차피 한 번 실행하는 거 좀 더 걸리나 덜 걸리나 의미 없습니다. 무조건 새 객체 만들어 쓰세요. 아시죠? 여러분 뭐 jQuery 만들거나 리액트 만드실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성능 문제는 그때 가서 걱정하시고요. 지금 짜실 때는 새 객체를 만든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됩니다.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요약하면 루틴에 객체를 주고받을 때 인자인 경우에 리드온리로 사용하고 로컬 변수나 리턴 값에는 새 객체를 반환하도록 노력하자. 5분 쉬고 9시 5분에 다시 재개하겠습니다. 그때 이걸 깨달은 거거든요. 그 당시면요 여러분 천공펀치에다 뚫어가지고 개발할 때요. 그때 이미 이 원리를 깨달은 거죠. 여러분들이 지금 배우고 계시는 컴퓨터 사이언스 대부분은 진공관 컴퓨터 시절 혹은 톱니바퀴 컴퓨터 시절에 다 이미 사람의 생각으로 이 이론들을 정립하는 데 성공했어요. 이런 머신이 없을 때도. 후학들이 참 부족한 거죠. 예. 자, 여기 보면 이 사람이 크게 두 가지의 굉장히 중요한 개념을 정리를 했는데 이 아저씨가 머릿속에 떠올린 건 아니고 여러 가지 생각들을 정리를 했는데 핵심적인 개념이 높은 응집도, 낮은 결합도라는 거예요. 높은 응집도, 낮은 결합도. 어떤 함수 내부의 코드 혹은 함수의 묶음이 높은 응집도를 갖는다는 얘기는 제가 어떤 일을 처리할 때 여기저기에 있는 걸 끌어오지 않고 걔를 가져오면 다 처리를 할 수 있다는 개념이에요. 저희가 배열을 가져오면 배열 안에 있는 어떤 메소드, 푸시, 팝, 시프트, 언시프트 이런 거 이용해서 배열에 관련된 조작들을 한꺼번에 할 수 있잖아요. 예. 그렇게 생각하시잖아요. 예. 하지만 여러분들이 막상 PHP를 써보시면요.
PHP는 어레이 언더로 시작하는 함수군을 통해서 어레이를 다루는 경우도 있고 다른 함수군, 익스플로드나 인플로드 같은 완전히 어레이라는 접두어가 없는 함수를 가지고 어레이를 다루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코드를 보면 외워서 쓰는 수밖에 없는 거죠. 일관성을 느낄 수 없고 응집도가 낮아지는 거예요. 거꾸로 결합도라는 건 이 함수를 쓰려면 적어도 앞에 47개의 함수가 준비되어 있어야 돼. 뭐 이런 거죠. 예, 이거는 굉장히 응집도가 높은 거, 아니 결합도가 높은 거죠. 그러면 바람직한 방향은 응집도는 높은데 결합도는 낮추는 거라고 할 수 있어요. 나는 이 함수를 쓰고 싶으면 언제라도 막 쓸 수 있어. 대표적인 함수가 수학적 함수입니다. 매스 사인, 매스 코사인.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쓰면 되죠. 원할 때. 그렇죠? 의존성이 거의 제로에 가깝죠. 또 매스 패키지 자체를 보면 우리가 매스 패키지를 가져왔을 때 그 안에 일반적인 수학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여러 메소드가 제공될 거야. 이렇게 생각하실 거란 말이에요. 그건 바로 응집도가 높은 거예요. 우리가 사인은 사인 패키지에서 가져와야 되고 코사인은 매스 패키지에서 갖고 와야 돼. 이러면 응집도가 떨어지겠죠. 우리가 사인을 가져오려면 일반적인 라디안 변환표를 처리해주는 라디안이라는 함수를 반드시 임포트해야 돼. 이런 결합도가 올라가고 있는 거겠죠. 대충 이해가 되세요? 결합도와 응집도라는 개념을 찾아냈어요. 찾아낸 건 좀더 오래전인데 정리를 해서 명확한 용어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좋은 프로그램이란, 좋은 함수란, 좋은 서브루틴이란 높은 응집도와 낮은 결합도를 갖도록 짜야 된다. 라는 게 바로 이 책, 스트럭처 디자인의 핵심입니다. 여기에 여러 가지 모델들을 제시하고 있는데 응집도 모델과 결합도 모델이라는 걸 제시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는 되도록이면 결합도를 낮추는 걸 지향하고 되도록이면 응집도를 높이는 걸 지향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 형태들을 보다 구체적으로 형상에 따라서 공부해 볼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이 책에서 제시하고 있는 결합도와 응집도는 결합도는 컨텐츠 결합도에서부터 데이터 결합도까지, 응집도는 코인시던셜 이 응집도에서부터 펑셔널 응집도까지 쭉 복잡하고 나쁜 쪽이 위, 좋고 바람직한 게 아래쪽, 이렇게 정리를 해서 이런 모델을 제시하고 있어요. 이 모델이 잘 맞냐 하면 잘 맞는 것도 있고 아닌 것도 있습니다. 근데 적용할 만하고 한 번쯤은 기본으로 배워볼 필요가 있고 이 기본을 배우고 나면 여기에 응용된 거나 이후에 발전된 여러 가지도 흡수하기 쉽기 때문에 첫 시간이니까 기본을 짚을 겸 해서 이걸로 설명을 해볼 거예요. 이거 안 배우시나요? 컴퓨터 과학 전공하신 분들은 이거 배우시지 않나요? 예전에는 학원에서도 가르쳤던 것 같기도 한데 어쨌든 기본이에요. 일단 결합도, 영어로 커플링이라고 합니다. 커플링, 짝지어지는 거죠. 얘가 없으면 난 죽을 것 같아. 결합도하고 의존성이라는 단어는 달라요. 의존성은 디펜던시라고 부릅니다. 결합도는 의존성보다는 보다 넓은 범위를 포괄하고 있어요. 의존성에는 방향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커플링과 좀 다른 개념이에요. 커플링은 둘이 의존을 양쪽에서 하고 있는 경우를 얘기합니다. 가장 나쁜 커플링, 컨텐츠 커플링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컨텐츠 커플링. 자, 이 빨간 박스를 쳐놓은 애들은 쓰면 안 되는 애들이에요. 그래서 얘는 간결합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어떤 모듈 두 개가 커플링 할 때 컨텐츠 커플링을 하면 얘네들은 굉장히 간결합이 되어 있는 상태라서 나쁘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자, 이 구조를 보면 클래스 A와 클래스 B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클래스 A는 인자로 V를 받아서 V 안에 있는 V를 본인의 속성을 삼고 있고 클래스 B도 A를 받아서 V 안에 V를 또 삼고 있어요. 그럼 밑에 사용하고 있는 코드를 보면 new A를 만들 때 3을 넣었고요. new B는 new A한 A 클래스의 인스턴스를 인자로 받고 있죠. 맞죠? 안 어렵죠? 그러면 클래스 A의 인스턴스부터 생각해보면 제가 인자 3을 넘겼으니까 이 자리에 V 값에 3이 들어왔을 테고 dis.v가 3이 됐겠죠? 그 인스턴스 A를 B가 받았으니까 이 자리에 A의 인스턴스가 들어와 있을 테고 A의 인스턴스에 있는 V 속성을 끄집어냈더니 요 안에 3이 들어있어서 이게 본인의 V 값으로 3이 된 거죠. 이런 코드가 굉장히 흔하게 짜시는 코드 중에 하나입니다. 이거를 나쁘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 클래스 A의 내용이 조금이라도 바뀌면 클래스 B는 무조건 망가질 거니까. 그렇죠? 클래스 A가 V를 데이터로 바꾼다든지 그렇죠? 카운트로 바꾸면 얘는 망가지는 거죠.
이런 경우에 뭐라고 부르냐면 클래스 A와 클래스 B는 간결합하고 있다. 어떤 간결합? 컨텐츠 커플링 하고 있다고 부른단 말이에요. 이건 잘못된 거다 라고 얘기하셔도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제는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긴 게 아니라 레네 콘스탄틴의 커플링 모델에 따르면 얘는 최악인 컨텐츠 커플링이야. 이건 반드시 배제해야 돼. 이러면 이기실 수 있어요. 물론 상대방이 못 알아듣고 계속 목소리가 크면 못 이기는데 배운한테 싸우면 이길 수 있어요. 다 굉장히 위험한 거죠. 얘를 건드리기만 하면 얘가 깨져요. 숨만 쉬면 깨지는 거예요. 그렇죠? 숨만 쉬면 깨진다. 그래서 컨텐츠 결합은 의존하는 대상에 내장을 까서 다 알고 있는 경우를 얘기해요. 얘는 저 A의 내장을 깔 수 있는 거죠. 그렇죠? V라는 속성을 갖고 있다고 내장을 깔 수 있는 거잖아요. 내장 까는 코드는 다 안 좋아요. 네. 두 번째, 아까 거보다는 낫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나 잘 모르겠지만 얘도 초간결합인데 커먼 커플링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때 커먼은 뭐냐면 전역 객체 혹은 공유 객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커먼이라는 건. 그래서 인메모리 안에 존재하고 있는 공용 객체를 혹은 글로벌 객체를 커먼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제가 여기 커먼 클래스를 하나 만들었죠. 요런 V를. 아까 A하고 똑같이 생겼네요. 그렇죠? 클래스 A도 커먼을 참조하고 있고 클래스 B도 커먼을 참조하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 보면 A하고 B를 만들 때 커먼 객체를 참조해가지고 만들어낸단 말이에요. 그럼 이거는 아까보다는 커먼 객체 하나를 고쳤을 때 얘네들한테 전파되니까 커먼 객체를 잘 관리하는 것으로 클래스의 여파들을 계산할 수 있게 되긴 해요. 하지만 얘도 보면 1대1 커플링이 커먼 커플링으로 바뀌었을 뿐이 그렇게 좋은 건 없는 거죠. 어느 쪽이 더 나쁘다고 더 얘기하기도 어려울 정도로 나빠요. 그렇죠? 그래서 커먼 커플링도 초간결합이다. 빨간불이다. 쓰면 안 되는 거. 여기까지 포함해서 방금 배웠던 컨텐츠 커플링, 커먼 커플링이 여러분들 코드죠. 이거밖에 안 나오지 않나요? 제가 알기로는 그래요. 저희는 에이전시기 때문에 남의 코드를 굉장히 많이 보고 소방수로 투입되기도 하고 불 끌어도 가고 그러는데 다 이렇게 생겼어요. 여러분 짜신 코드는 이거 두 개 외에는 본 적이 없다고 생각해도 될 정도로 다 이걸로만 돼 있어요. 하지만 그 와중에서 또 목소리 큰 사람이 이겼겠죠. 어쨌든 다 나쁜 코드예요. 간결합하면. 이번에 약간 다른 거예요. 이건 좀 더 이거는 분명히 앞에 거보단 낫습니다. 하지만 앞에 거보단 낫고요. 나은 정도를 포함해서 불가피한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익스터널 커플링은 나쁘지만 회피할 방법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게 바로 앞에 있는 두 개의 결합과 다른 점이에요. 그러면 얘는 회피할 방법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야 되죠? 정복하는 수밖에 없어요. 정복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기억해 두세요. 얘는 앞에 두 개는 배제하고 코드를 새로 짜야 되지만 얘는 정복해야 돼요. 코드를 새로 짜도 이건 없어지기 굉장히 힘들어요. 그러면 아까는 커먼 커플링이었는데 커먼 커플링은 뭐였다? 전역 객체라고 했잖아요. 우리가 만든 녀석이에요. 우리가 만든 녀석. 근데 익스터널은 우리가 만든 녀석이라보다 외부에서 주어지는 객체예요. 주어지는 객체가 무엇이냐? 예를 들면 이런 생각을 해봅시다. 제가 밑에 있는 코드부터 볼까요? 패치를 통해서 멤버의 제이슨을 요청하고 있죠. 서버에. 그래서 멤버 제이슨을 제가 파싱해가지고 받아왔어요. 참고로 HTML5 표준 객체에 대한 설명도 제가 생략할게요. 공부하세요 그냥. 그렇죠? 패치 객체 사용법, 프라미스 사용법 이런 거 설명 안 할게요. 네. 여기 보면 멤버가 제이슨 들어왔을 거예요. 제 끝에서. 그렇죠? 이 멤버를 클래스 A와 클래스 B한테 넘겨서 멤버로부터 클래스 A는 뭘 추출했죠? 네임을 추출해서 네임 값을 관리하고 있고 얘는 AG를 추출해서 AG 값을 쓰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 현재 클래스 A와 클래스 B는 뭐에 의존적인 거예요? 코드? 아니야. 뭐죠? 멤버 제이슨 스펙에 의존하고 있죠. 그렇죠? 멤버 제이슨 스펙이 네임을 유저 네임으로 고치면 깨지는 거잖아요. 멤버 제이슨 스펙이 개인정보 보호관리법에 따라서 AG를 주지 않으면 클래스 B는 깨질 거잖아요. 하지만 우리가 서버한테 제이슨 안 받을 수 있나? 안 받을 수 없죠. 그래서 익스터널 커플링 같은 경우에는 사내 공지 게시판에다가 우리가 멤버 제이슨은 이렇게 쓸 거야. 형태는 이렇게 될 거야 하고 API 문서라는 형태로 관리하게 되고 이것만 관리해주는 많은 사이트들이 있죠. 스웨거라든지 뭐라든지. 왜 그 사이트들이 걔네들만 이 익스터널 커플링만 왜 서비스 같은 걸로 존재하겠어요?
필수 불가결해서 그래요. 나쁜 거지만 필수적이기 때문에 얘는 관리할 수밖에 없어서 그런 서비스가 존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건 현상 중에 하나예요. 하지만 이 현상도 간결합을 일으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인문개발자 단계를 넘어서 프로덕션에 들어가면 제일 먼저 만나는 문제가 이거죠. 뭐죠? 서버팀 개새끼들이 제대로 키를 안 넘겼어요. 뭐 이거죠. 안 봐도 뻔해. 그거거든요. 네, 이거예요. 하지만 그거 피할 수 있나? 피할 수 없죠. 네, 피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익스터널 커플링은 간결합이라서 나쁜 건 맞잖아요. 그렇죠? 다시 말하자면 그 또 서버 개새끼들이 또 안 주면 다 깨지는데 다 깨지면 대부분의 회사는 어떻게 되죠? 프론트엔드가 불려갑니다. 그렇죠? 프론트엔드 불려가지고 연락 혼나고 개판 내고 뭐가 문제야 그러면 나중에 조사해봤더니 이 뭐 피들러 같은 거 찍어봤더니 서버의 새끼들이 네임이라고 보냈는데 네매라고 보냈어요. 뭐 이렇게 해가지고 아무튼 그러거든. 그러면 나중에 그거 하면 서버팀 와가지고 아 그래? 미안? 이러고 끝나. 안 봐도 뻔해. 어쨌든 근데 나쁜 거잖아요. 간결합이니까. 익스터널 커플링 나쁜 거거든요. 나쁜 건 맞지만 방법이 없다. 얘는 관리 대상이다. 관리 잘 하셔야 돼요. 제일 좋은 코드는 어디죠? 여기에 멤버 네임이 없으면 스로우 던져 죽여버리는 거예요. 더 전진하지 않고. 그럼 뭐라고 보고할 수 있어요? 메시지 보라고 서버 새끼들 잘못한 거라고 이렇게 바로 알 수 있거든요. 네. 일단 여기서 undefined로 여러분들이 처리하신 순간부터 이거 undefined일 거 아니에요. 걔네들이 제대로 프로토콜 이 뒤에 헬이 어디에서 이게 드디어 나오게 될지 그렇죠. 이게 오염의 전파라고 부르는 건데 한번 전파되면 어디서 벌어질지 모른단 말이에요. 얘가 굉장히 빈도가 낮은 클래스면 제품 출시 다 하고 뭐 하고 한 다음에 얘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간결합은 관리를 언제 되도록이면 빨리 에러를 내줘야 돼. 안 그러면 못 찾아. 왜요? 엑스터널 커플링 쉽죠? 여기까지? 이게 어려운 개념들이 아니에요. 이 아저씨가 그렇게 1960년대에 뭐 이렇게 대단한 컴퓨터 머신이 있었던 게 아니기 때문에 원리를 찾아낸 거지 현상으로 많은 걸 설명하지도 않단 말이에요. 쉬운 개념입니다. 자, 그 다음번 커플링 개념은 컨트롤 커플링의 개념입니다. 컨트롤 커플링의 개념은요. 현대의 디자인 패턴을 포함한 여러 객체 설계를 통해서 회피할 수 있는 스킬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거는 코드를 고치셔야 되는 결합이에요. 이 결합은 왜 생기느냐 하면 아까 배웠던 루틴의 문제인데 루틴에게 직접적인 대상 객체를 주지 않고 대상 객체에 힌트를 주는 경우에 발생해요. 예를 들어서 저희가 어떤 일을 할 때 이렇게 하는 거죠. 제가 종업원이고 여러분들이 식당에 오신 손님인데 저한테 주문할 때 메뉴 3번 주세요라고 주문을 한다는 거예요. 저한테. 혹은 뭐 불고기 치즈버거 주세요 이렇게 주문을 했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들하고 저 사이에는 이미 익스터널 커플링이 생기긴 했지만 그건 잠깐 둘째치고 저한테 3번 메뉴를 주문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죠? 왜 3번을 주문했을까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주문하면서 인생을 낭비하기가 싫은 거예요. 사실은 페투치니면을 4분 50초간 끓인 다음에 치즈는 2분간 데워서 그 위에 뭐 소스 뿌려가지고 뭐 해서 주세요 이렇게 주문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원래는 주문하려면 요리 방법 전체를 다 주문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안 하고 저랑 여러분 사이에 어떤 인터페이스를 둔 거죠? 익스터널 인터페이스 뭐 줬죠? 메뉴판이라는 걸 둔 거죠. 그래서 이 메뉴판에 있는 3번을 저한테 주문하시면 저는 메뉴 전체에 대한 객체를 받아서 처리한 게 아니라 3번이라는 플래그를 받아서 제가 처리를 해가지고 뭘 준다? 요리를 줬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제가 처리해야 될 직접 객체를 주지 않고 저한테 힌트를 주신 경우란 말이에요. 그렇죠? 이 일이 바로 프로그래밍에서 생깁니다. 이렇게 클래스 B의 코드를 보면 에코에서 데이터를 처리할 때 A의 프로세스한테 넘길 때 2라는 값을 넘겼단 말이에요. 2. 숫자 2. 근데 이 실제 프로세스에 해당되는 클래스 A를 보면 이 2라는 오더에 따라서 케이스문을 나눠서 진짜 객체들이나 진짜 행동들을 하려고 그래요. 그렇죠? 이게 바로 플래그형 변수라는 거예요. 플래그형 변수는 트루퍼스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오더를 내리기 위한 기호적인 인자들은 다 플래그 변수가 된단 말이에요. 기호적인 것들을 넘기면 다 그렇게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코드에서 뭐가 문제죠? 얘는 코드를 안 바꾸고 계속 일하고 했는데 저희가 신상품 메뉴 개편을 해가지고 메뉴 2가 더 이상 스파게티가 아니라 콜라가 됐어. 이러면 다 깨지는 거죠. 다 깨진단 말이야. 근데 이 과정은 누구한테서 일어난다? 클래스 A한테서 일어난 거죠. 메뉴 개편 여기서 한 거잖아요. 그렇죠? 메뉴 개편은 여기서 했는데
손님 코드는 변경된 게 없는데 깨진단 말이에요. 메뉴 개편을 겁나서 할 수 있나? 옛날 메뉴를 물고 있는 게 몇 명인 줄 알고서 이걸 겁나서 이걸 바꿀 수가 있나? 못 바꾸는 거죠. 간결합된 거죠. 얘를 못 바꿔. 얘 때문에. 이렇게 물고 있어서 정확하게는 이 때문에 못 바꾸는 거죠. 겁나서 못 바꾸잖아요. 몇 놈이 이걸 물고 있는지 모르니까 저 안을 못 바꾸는 거예요. 간결합됐잖아. 결합이 굉장히 세잖아. 그쵸? 이 플래그 변수 때문에 플래그 변수가 뭘 한다? 흐름 제어에 관여해. 어떤 흐름 제어에 관여한다? 컨트롤 플로우에 관여한다. 그래서 이 컨트롤 커플링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응? 플로우 컨트롤에 관여하는 이 제어 변수를 넘기기 때문에 이거를 컨트롤 커플링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이 엄청 많이 일어납니다. 엄청 많이 일어나요. 대표적으로 이걸 일으키기 쉬운 패턴이 뭐다? 디자인 패턴 중에? 누구한테 물어보지? 아씨, 물어볼 사람이 마땅히 없네. 이거 무슨 패턴인지 아시겠어요? 이게 바로 팩토리 패턴에서 가장 많이 일어나는 오류예요. 팩토리 패턴은 잘못 짜면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팩토리 패턴한테 어떤 객체를 만들어줘라고 플래그 변수를 넘기고 이 안에서 스위치로 분리해가지고 팩토리 함수가 뭔가 객체를 만들면 이 일이 굉장히 쉽게 일어나요. 그렇죠? 그래서 그건 팩토리 패턴이 아니다라는 얘기가 많이 있죠. 그냥 팩토리 패턴이 아니라 뭐다? 그냥 플래그에 의존적인 컨트롤 커플링 코드를 만들었을 뿐인 거예요. 실제로 팩토리 패턴을 쓰려면 추상 팩토리를 쓰든지 추상 팩토리 메소드 패턴을 쓰든지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컨트롤 커플링을 만들어내면 겁나서 얘를 못 고쳐요. 얘를 물고 있는 애들의 물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 뭐 때문에? 얘 때문에. 컨트롤 변수들 때문에 못 고치게 돼요. 엄청난 간결합이 일어나요. 그럼 이거 일반적인 파에는 뭐죠? 죄송합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어디까지 질문이 드려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이거의 일반적인 파에는 전략 패턴이에요. 스트래티지 패턴을 이용하면 이거 일반적으로 파이할 수 있거든요. 예, 그 전략 패턴을 이용하면 얘가 전략 객체를 넘기게 되고 전략 객체를 받아서 처리하면 얘는 안에서 컨트롤 플로우를 하지 않기 때문에 받아온 전략 객체 위임해가 처리할 수 있는 형식으로 바꿀 수 있어요. 분위기 엄청 안 좋아. 제가 오늘 이거 과제 중에 하나 날려고 했는데 내면 안 되겠다. 어쨌든 그냥 그렇게만 알아두세요. 지금 기계적으로 알아두셔도 돼요. 이번에 디자인 패턴 수업이 아니잖아요. 다음번 수업이 디자인 패턴 수업이에요. 그때 가서 정식 해법들을 다 배우게 되겠지만 간결합은 예전에 제어 문으로는 이걸 파해하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객체 지향을 통해서 스트래티지 패턴 같은 걸 도입하면 쉽게 파해할 수 있어요. 이것들을. 그래서 얘는 중요한 건 어떻게 파해하냐가 아니라 잘못된 코드 고쳐야 되는 코드라는 것만 기억하셔도 돼요. 여전히 빨간불이죠. 예. 이게 굉장히 위험한 코드예요. 이거 어떻게 하든 간에 고치셔야 돼요. 잘못된 코드입니다. 이때부터 유사 약결합이라는 게 나오기 시작해요. 유사 약결합. 스탬프 결합은 유사 약결합인데 이건 범위와 부분 집합과 전체 집합의 문제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이 코드를 보고 어떤 문제를 일으키는 저랑 차근차근 짚어봅시다. 클래스 B라는 건요, 카운터라는 객체를 받아서 본인의 카운터를 삼았고요. 본인의 데이터는 A와 카운트라는 오브젝트로 삼고 있어요. 그렇죠? 근데 제가 카운팅을 하나 올릴 때 제가 직접 올리지 않고 사실은 카운팅 하나 올리려면 되게 복잡한 과정이야. 은행한테 보고하고 멤버십 통과한 다음에 인증서 받아가지고 권한을 획득하고 기존의 이력을 다 봐야지만 카운터 하나 올릴지 말지를 결정할 수 있는 굉장히 어려운 로직이라고 생각을 해보죠. 카운터 하나 올리는 게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직접 자기가 그 카운터 올리는 일을 안 하려고 그러고 카운터 올려주는 애를 받아가지고 걔한테 위임하려고 그럴 거란 말이에요. 얘의 관심사는 카운트 올리는 거가 아니라 다른 데 있기 때문에 카운트 처리기를 따로 받아서 카운트 처리기한테 카운트 올려달라고 위임할 생각인 거죠. 그래서 이 카운터라는 걸 받은 거예요. 그럼 얘가 카운터한테 야, 나 카운터 좀 올려도 하고 뭘 줬냐면 나의 데이터를 준 거죠. 여기 있는 오브젝트. 이걸 줬단 말이에요. 이걸 주면 카운터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클래스 A는 그 데이터를 받아서 하나 더 해주고 있는 거죠. 이렇게. 그렇죠? 맞죠? 그런 의미의 역할 분리가 되어 있는 코드예요. 뭐가 문제죠? 잘하는 것 같은데? 이게 바로 스태프 간결합니다. 얘 입장에서는 오직 뭐만 받으면 된다? 카운트 변수만 받으면 되는 거죠. 데이터 전체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데이터의 구조 안에 카운트라는 키에 그 카운트에 관련된 값이 있다는 건 얘의 관심사가 아니에요.
그럼 얘는 원래부터 이때 데이터를 받으면 안 되고 this.data의 count라는 값만 받아갔어야 되는 거죠. 되게 좁은 범위를 줘야 되는데 넓은 범위를 줬기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난다? 제가 여기 count를 CNT로 바꾸면 다 깨지는 거죠. 그쵸? 제가 여기 키를 CNT로 바꿔버리면 여기도 CNT가 돼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얘 때문에 얘를 바꿀 수 없게 되는 거죠. 그쵸? 여전히 강결합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배울 수 있는 교훈은 뭐다? 되도록이면 필요한 데까지만 데이터를 줘야 된다는 거예요. 절대로. 얘한테 필요한 건 카운트밖에 없으니까 여기서는 데이터의 카운트만 줬어야지. 그럼 쟤는 데이터의 카운트만 주면 값이니까 리턴할 때 오브젝트를 리턴할 수가 없잖아요. 값으로만 리턴될 거 아니에요. 그럼 얘가 다시 자기의 카운터를 갱신해 줘야 되는 거죠. 그 값으로. 얘는 역할이 카운트를 올리는 거면 거기에 해당되는 값만 갖고 있어야지 그거 넓은 범위의 값을 갖게 되면 의존성이 생겨버려서 고칠 수 없게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 커플링도 인식을 하셔야 돼요. 데이터를 교환할 때 데이터가 역할에 맞는 범위를 넘어서 전달하면 단기적이든 장기적이든 스탬프 의존성이 생겨서 얘를 어떻게 할 수 없게 돼요. 누구를? 클래스 B를 바꿀 수 없게 돼요. 쓸데없이 제가 더하기에 아무 관계도 없는 데이터의 카운트란 키라는 지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얘를 못 바꾸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때부터 그린라이트인데 그 다음 단계 결합은 데이터 결합입니다. 아까 그 문제를 해결했죠. 데이터 결합으로. 그렇죠? 필요한 카운트 값만 보내고 카운트를 더해서 리턴했더니 값이기 때문에 직접 객체가 수정되진 않으니까 제가 직접 넣어줬죠. 이걸 통해서 저는 여기를 CNT로 바꾸든 A로 바꾸든 K로 바꾸든 문제가 없어졌죠. 결합도가 줄었죠. 예. 결합도가 줄었잖아요. 예. 하지만 여전히 데이터 결합도 결합이 전혀 없는 건 아니에요. 쟤는 저한테 반드시 숫자를 리턴한다는 믿음이 있는 거죠. 여기. 제가 객체를 리턴하거나 뭘 리턴하거나 하진 않으니까 제가 리턴하는 뭐에 의존적이다? 데이터. 이제 데이터 커플링만 생긴 거죠. 여기서부터 그린라이트인 거죠. 의존성 가지려면 데이터 커플링 정도는 내가 봐줄게. 이거 정도면 내가 이거 수정 못한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 라는 라인이 여기서부터인 거예요. 금방 고쳤죠? 이거 고친 거 보니까 아까 코드가 굉장히 잘못돼 보이지 않나요? 안 보이세요? 여러분 보시면 보이실 거예요. 아까 스탬프 결합까지도 다 잘못된 거란 말이에요. 여기까지 내려와야 돼요. 결합도가. 이 결합도를 달성하려고 그랬더니 우연인지 아닌지 우연 아니에요. 뭐가 아니다? 값으로 통신을 바꾼 게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루틴과 대화를 할 때 레퍼런스로 대화하지 않고 밸류로 대화하는 것 자체가 어떤 효과가 있다? 커플링을 줄이는 효과가 있다. 그렇죠? 커플링이 높아져요. 레퍼런스로 대화를 하게 되면. 의존성이 높아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금방 바꿨죠. 의존성을 낮췄습니다. 이렇게 해서 데이터 커플링까지를 알아봤어요. 여지껏 그럼 생각해보면 다 빨간색이고 데이터 커플링만 초록색이잖아요. 맞아요. 거기까지 바꾸셔야 돼요. 여러분들 코드는 대부분 다 잘못된 코드라고 보셔도 돼요. 그래서 이 관점, 이건 저의 주장이 아니잖아요. 이 업계에서 굉장히 많이 입증되어 있는 주장이고 현대 객체지향 개발론이나 바른 솔리드 원칙에도 다 이 베이스로 만들어진 거예요. 이거 이후에. 그래서 이 원칙에 따라서 코드를 다시 한번 봐보세요. 본인이 감당할 수 있을 만큼 더 많이 고쳐보세요. 커플링이 낮아지도록. 예. 어떤 관점에서 내가 설마 얘 때문에 이거 수정할 수 없게 되나? 라는 관점에서. 얘하고 얘 때문에 얘를 수정하지 못할 것 같진 않아. 독립적으로 얘도 수정해도 되고 얘도 수정해도 프로그램 안 깨질 것 같아. 이런 관점에서 자꾸 보시는 거죠. 그거 보시고 연구하시면 그냥 이거에 도달하게 돼요. 비슷하게 돼요. 분위기가 안 좋지만 이왕 안 좋아진 거 응집성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코헤션 응집성인데요. 응집성 중에 제일 나쁜 거 응집되지 않은 거겠죠. 분산되어 있는 거 라고 생각하고 싶지만 그게 아니라 우연히 모여있는 애들이 제일 나쁜 애들이라고 불러요. 코인시던트 할 때 코인시던셜이죠. 우연이라는 뜻이죠. 얘네들 볼까요? 유틸 클래스 안에 메소드들이 왜 모여있어요? 커넥트하고 로그하고 is 로그인이 왜 모여있을까요? 유틸이라서. 맞죠? 여러분들 프로젝트에 가면 세 가지 JS 파일이 항상 있습니다. 뭐죠? 메인, 커먼, 유틸. 이 세 가지가 항상 있거든요. 그 안에 뭐 들어있죠? 이렇게 들어있어요. 왜 들어있을까요?
우연히. 쓰레기들 모으다 보니까 우연히. 가장 응집성이 나쁜 예라고 할 수 있겠죠. 이게 최악입니다. 이렇게 되면 뭐가 최악이죠? 유틸 만든 놈 외에는 그게 거기 있는지 없는지도 몰라. 결과적으로 여러분 프로젝트는 어떻게 됐죠? 똑같은 역할 함수가 엄청 많이 생겨요. 실제로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네. 실제로 엄청 많이 생기기도 하고, 그렇죠? 이 관점에서 보세요. 이 관점에서 보시면 분명히 커먼하고 메인하고 유틸이 있는데 왜 이 똑같은 돔 처리라는 함수가 20개나 만들어져 있지? 이놈은 또 와가지고 또 만들었네? 이거 왜 있을까요? 이것 때문에 일어난 거죠. 여러분들의 유틸이, 메인이, 커먼이 코인시던셜하게 응집성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 다음 단계는 로지컬이에요. 로직 좋은 거 아니야? 뭐 좋기도 하고 나쁘기도 하기 때문에 이때부터 노란색이죠. 아까 빨간색이 좀 노란색이니까 중립적인 거예요. 이거의 얘는 바로 이겁니다. 이 로직의 나쁜 점은 뭘까요? 여러분들 이거 로지컬하게 모여있다고 생각이 드세요? 의아한 표정을 듣는 거 보니까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야. 로지컬하다고. 뭐죠? 고등수학 교육을 받으셨네요. 그렇죠? 이게 수학적인 의미를 갖는다라는 걸 알고 있는 거야. 이 얘기는 뭐다? 로지컬의 핵심은 뭐다? 교육 수준이나 상식의 수준이 비슷한 사람들만 인식할 수 있어. 사람의 교육 수준에 따라서 정리되어서 모여있는 게 로지컬한 거예요. 매스라는 일반적인 도메인이니까 우리가 같이 공감하고 있는 거지, 여기에 보험 상품 3팀 2시즌이라고 써놓으면 여러분들이 여기를 인식할 수 있다고? 못해. 못하지만 그 팀은 그렇게 만들어놔. 여러분 코드는 다 이거에 수렴해요. 아까 유틸 아니면 이거에 수렴해. 그렇죠? 로직이 굉장히 좋아 보이지만 로직이란 건 사람이 인식할 수 있는 로직이기 때문에 도메인에 몰려있게 되면 이걸 몰려있다는 걸 그 도메인 지식이 동등한 사람들만 인식할 수 있어. 그게 문제인 거죠. 그런 면에서 노란색인 거예요. 제가 아까 되게 극명한 이름을 불러드렸죠. 그렇죠? 여기가 네이버 3팀 프론트엔드 A라고 써있는 패키지면 이 안에 뭐 들어있는지 어떻게 아세요? 거기에서도 고인물로만 알겠지. 신입사원은 모를 거야 분명히. 그럼 또 만드는 거예요. 그렇죠? 3팀 주니어 이거 또 나온단 말이야. 그래서 제가 또 가보면 회사에 또 이 도메인별로 왕창 시기별로 다 만들어요. 똑같은 함수 계속 나오거든요. 그렇습니다. 이거 로지컬이 좋은 것 같지만 그럼 로지컬 언제 써야 되는 거죠? 이미 이 안에 해답이 있죠. 로지컬 언제 쓰는 거예요? 우리 매스가 나빠 보이지 않잖아요. 도메인이 너무 특수하지 않으면 써도 된다. 도메인이 더 일반적이면 일반적일수록 로지컬 써도 괜찮아. 응집성이 높다고 느낄 수 있어. 도메인이 특수하면 특수할수록 로지컬 사용하면 헬이다. 굉장히 소수만 로직을 인식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오늘부터 의사입니다. 무슨 얘기냐? 여러분들은 오늘부터 귤을 따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틀이나 일주일 일한다고 익숙해져가지고 능숙하게 할 수 있는 직종에 종사한다고 생각하시는 걸 버리세요. 의대처럼 6년간 고생하고 인턴 기간을 몇 년씩이나 하고 대학병원 와서 몇 년씩 굴러도 개인 차원을 할까 말까 한 어려운 학문을 공부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뭐 하나 우스운 게 없고 뭐 하나 간단한 게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36살 이후에도 회사를 자유롭게 옮겨 다니실 수 있으려면 30대 초반까지는 되죠. 싸고 어리고 귀엽잖아. 누가 안 받아주겠어. 하지만 정말로 38이 되었을 때 그 회사에서 나를 왜 원하지? 내가 아니면 안 되는 게 뭐지? 라는 세상에서 필요로 하고 있는 컴퓨터 사이언스의 지식은 의사와 별다르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세세함의 미세함도 같이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제가 이거 얘기할 때 왜 웃겼는지 아세요? 현실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일어나지 말아야 될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일어나지 않는 게 정상인데. 그렇죠? 그래서 일어나지 않도록 하려고 공부하는 거죠. 템포럴이라는 단어는 시간의 순서라는 뜻입니다. 헷갈리시면 안 돼요. 이제 시퀀셜이라는 것도 배우는데 템포럴이 시간의 순서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대표적으로 이런 거죠. 어떤 어플리케이션의 이니셜라이즈라는 메소드, 이 이름 자체가 벌써 일단 초기화하고 그 다음번에 뭘 전개할 거야로 모아놓은 거잖아요. 그렇죠?
이때 시간의 개념이 들어가는 거예요. 컴퓨터 사이언스에서 시간이라는 건 절대적인 시계에 있는 시간이 아니라 순서를 의미하는 거예요. 플로우상 먼저 일어나냐 나중에 일어나냐. 순서를 의미한 겁니다. 그래서 이니셜라이즈 안에 이니셜라이즈 다 모아놨죠. 맨날 보는 코드죠. 이거 미묘한 거죠. 만약에 순서가 바뀌면 어떻게 할 거야? 혹은 얘네들 사이에는 다시 병렬 관계를 의미하고 있는데 누가 먼저 돼도 되나? 상관없는 건지 아니면 이 줄이 바뀌면 안 되는 건지 여러분들 이걸로 파악하실 수 있어요? 안 되죠. 정말 DB가 먼저 초기화되는 거고 네트워크가 나중에 초기화되는 거야? DB의 설정 정보를 네트워크에서 받아오려면 어떻게 하는 거지? 이러한 게 바뀔 때마다 다 깨지겠죠. 그렇죠? 시간에 대한 의존성은 누굴 위해서 사람의 뇌가 생각하는 방식이 봄 다음에 여름이 오고 여름 다음에 겨울이 오지만 어쨌든 그러한 시간의 흐름으로 사람이 사고하는 게 자연스럽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템포럴을 선호하는 거지 실제적으로 템포럴은 굉장히 위험하다. 굉장히 위험하다. 왜냐하면 이거는 자연현상이 흘러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로직을 짜는 세계이기 때문에 로직에서는 순서가 얼마든지 바뀔 수 있어서 일견 좋아 보이지만 얘도 굉장히 위험을 많이 내포하고 있어요. 그렇죠? 하지만 그래도 가장 많이 보게 되는 응집성 중에 하나죠. 야, 초기화한 것은 다 모아봐. 얘는 어디 있어? 쟤는 어디 있어? 예. 그래서 안 쓸 수 없으니까 얘도 옐로우를 부여했습니다. 프로시저는 그거보단 나아요. 시간의 순서가 아니라 절차적 순서에 따른 걸 프로시저라고 부릅니다. 이건 우리가 이렇게 실행하겠다고 계획을 세운 거예요. 우리가 의도하고 있는 거죠. 여기 보이는 코드는 로그인 처리를 하는 코드예요. 일반적인 사이트에서 많이 쓰는 코드인데 저희가 로그인을 할 때 이 모던 사이트의 로그인은 쉽지 않죠. 왜? 상시 로그인을 할 건가 라는 체크가 대부분 있잖아요. 저희 페이스북 들어갈 때 그냥 다 로그인돼 있잖아요. 이건 뭐냐면 퍼머넌트 토큰이라는 걸 뒀기 때문에 그래요. 연속적인 로그인할 수 있는 토큰을 두고 있고요. 이 토큰이 있으면 무조건 로그인되냐? 그럴 리가 없죠. 일단 사이트에 퍼머넌트 토큰이 발견되면 이 퍼머넌트 토큰을 일단 서버한테 보내봐요. 서버가 이 퍼머넌트 토큰을 받아보고 아, 이 토큰은 유효한 것 같아. 이러면 얘가 이거 세션 토큰을 바꿔줘요. 그리고 이 토큰이 다시 내려온단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작동하거든요. 그럼 퍼머넌트 토큰이 있는지 확인해보고 퍼머넌트 토큰을 기반으로 세션 토큰을 만들려고 그러고 S 토큰을 만들려고 그러고 이 S 토큰이 없으면 새로운 로그인을 때리고 아니면 드디어 오스 단계 권한은 뭐뭐가 있는지 체크하는 단계로 넘어가는 식이 일반적이에요. 이러한 절차는 우리가 로직적으로 생각하는 거죠. 시간의 훈소에 맡긴 게 아니라. 그래서 아까보다는 응집도가 더 높아져요. 네, 더 응집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된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기본으로 들어가서 프레임 짜기 전에 뭐부터 한다? 순서도 제대로 그리고 의사 코드 제대로 넣고 그 다음에 차근차근 정복해 가시면 일반적으로 프로시저로까지는 수렴할 수 있겠죠. 응집도를. 그러니까 개발 초기 때는 항상 순서도 그리고 의사 코드 먼저 짜고 짜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기까지 달성할 수 있기 때문에 응집도를. 커뮤니케이셔널 이게 바로 하나의 대상에 대해서 얘네들이 상호 보완적으로 그 주제를 처리한다라는 개념이에요. 이때부터 저희는 역할을 인식할 수 있습니다. 역할이란 건 뭐냐면 역할은 책임이기도 하고 권한이기도 해요. 내가 어떠한 책임과 권한을 갖는가가 역할인데 쉽게 생각하시면 돼요. 저라는 인간은 역할을 여러 개 갖고 있어요. 사장, 여기서는 여러분들한테 강사 선생님이고 또 남자이기도 하고 남편이기도 하고 아빠이기도 하겠죠. 각각의 역할에 따라서 그 역할이 무엇인지를 설명해봐 이러면 일반적으로 권한과 책임으로 설명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나한테는 아빠로서 이런 권한이 있는 반면 이런 책임이 있어. 거꾸로 사장으로서는 이런 권한이 있는 반면 이런 책임이 있어. 그 권한과 책임의 세트가 하나의 역할을 만들어내게 되고 여러 개의 역할을 하나의 객체가 가질 수도 있고 하나의 객체만 가질 수도 있고 일반적으로 프로그램에 장려하고 있는 건 하나의 객체가 하나의 역할만 수행하는 거예요. 저처럼 다중 역할을 수행하는 게 아니라 단일 책임 원칙이라고 그래서 그때 책임은 역할에 해당되는 건데 단일 역할 원칙이라고 그래서 하나의 객체가 하나의 역할만 수행하지 안 헷갈리지 그 본인도 헷갈려요. 우리 사회적 문제가 대부분 왜 일어날까요? 지가 관리자 역할을 수행해야 되는데 아빠 역할을 수행해버린 거죠. 여직원한테. 이러면 사회적 문제가 일어나는 거죠. 굉장히 쉬운 거예요. 우리 현실 세계에서도 이게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제가 교수 역할을 수행해야 되는데 성추행이 왜 일어날까요? 애인 역할을 수행하려고 그래서. 뭔가 착각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단일 역할을 수행해야 되는 건 사람 사회에서는 어쩔 수 없는 거지만 프로그래밍 세계에서는 단일 역할만 수행하도록 만들어줘야지 이런 오류들을 방지할 수가 있다. 그렇죠? 역할 문제가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커뮤니케이션이라는 때부터 뭘 인식하냐면
어레이라는 역할, 연속된 데이터를 관리하고 있는 집합체라는 역할 내에서의 기능들을 응집시킬 수가 있게 된 거죠. 얘네들 다 뭐 하는 거다라고 한마디로 퉁치면 배열과 관련된 메소드예요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얘네들을 모아서 저는 배열을 조작할 수, 이거 당연하지 않다고 그랬죠. PHP에 들었죠. 익스플로드, 인플루드 같은 어레이 언더라는 접두어가 없는 함수들로도 얘를 쓴다고, 어레이를 다룰 때. 언어는 시간에 따라서 발전하기 때문에 시간의 조합으로 만들어진 메소드의 조합이 이러한 응집성을 깨먹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거는 자바에도 그렇고 자바스크립트도 그렇고 모두 그렇고 안드로이드 그렇고 아이소도 그렇고 다 그래요. 옛날 이름을 가진 애들은 의존성이나 응집성을 다 깨먹게 돼 있어요. 안드로이드 대표적으로 애니메이션을 처리할 때 애니메이터 접두어가 붙은 애가 있고 애니메이션 접두어가 붙은 애가 있단 말이에요. 옛날 애들은 애니메이션 쪽이거든요. 얘는 다 문제를 일으켜. 이런 식으로 똑같은 역할을 수행하는데도 다른 함수군들이 등장한단 말이에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어레이 안에 이 모든 기능이 다 있으니까 저희가 뭘 느낀다? 응집성을 느낀다. 배열을 다루려면 배열 네임스페이스 안에 있는 애들만 사용하면 돼. 딴 데 있진 않을 거야. 설마. 그쵸? 그게 응집성이 높은 코드예요. 그래서 이때부터는 이제 굉장히 바람직해 가고 있죠. 네. 시퀀셜은 거기서 한 단계 더 나가요. 한 단계 더 나가는데 실행 순서가 밀접하게 관계되고 같은 자료를 공유하거나 출력 결과와 연계되는데 이 코드도 보면 아까 프로시저하고도 되게 관련이 깊은 건데 P 토큰이 처리돼야지 S 토큰이 처리될 수 있고 그 다음에 OS가 처리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 과정은 원래부터 이 순서가 있는 코드잖아요. 얘네들이 어디 안 가고 어디에? 어카운트 안에 싹 몰려 있죠. 싹 몰려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절차가 바뀌거나 절차에 대한 그 다음번 단계를 조회하고 싶을 때 얘만 바라보면 되는 거죠. 코드의 응집성이 굉장히 높단 말이에요. 저는 어카운트를 처리하기 위해서 얘만 바라보면 되는 거예요. 이 안에 다 들어있으니까. 그렇죠? 응집성을 굉장히 높일 수가 있다. 그래서 얘는 어떻게 보면 프로시저하고 커뮤니케이션을 합쳐놓은 개념이라고 볼 수 있어요. 합쳐놓은 개념이다. 근데 일반적으로 이거 외에도 우리는 이 인터페이스, 이 응집성을 다른 거 중에 뭘 바라보고 있냐면 함수 체이닝이라고 들어보셨어요? 메소드 부르면 점 찍으면 그 다음번에 또 메소드 나오고 모스 나오고 해서 빌더 패턴이라고 이제 나중에 나와요. 빌더 패턴 같은 경우에는 연계되어 있는 컴플런스 메소드의 합체로 마지막에 빌드를 통해서 결과물을 만들어내거든요. 이런 애들 같은 경우에는 다 이러한 응집성을 따르고 있는 거죠. 그렇죠? 앞에 실행 결과가 뒤에 실행 결과가 밀접하게 연결돼서 최종적인 결론에 도달하게 하니까. 그래서 보통 이 시퀀셜 응집성을 달성하기 위해서 저희가 많이 언급한 것 중에 하나가 이런 절차적인 코드들의 합체도 있지만 체이닝 되고 있는 함수 메소드를 많이 언급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체이닝은 응집성 관점에서 보면 굉장히 좋은 코드예요. 응집성 관점에서 보면. 마지막으로 펑셔널 최고죠. 예, 최고 단계고 그린라이트가 유일하게 들어와 있네요. 근데 무슨 코드인지 안 보여주고 있잖아요. 이게 바로 우리 수업의 테마입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이 계속 공부하게 되시는 코드가 바로 이 코드예요. 이 코드를 하나로 보일 수 없고 어떤 코드가 바른 코드라고 하나로 정의할 수 없어요. 우리가 추구해야 되고 영원히 달성되지 않을 코드가 바로 이 코드인 거죠. 예. 그래서 우리 수업은 앞으로 이 코드를 달성하기 위한 여러 가지 수단과 방법들을 강구해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그럼 지금까지 배운 거에서 핵심적인 내용이 있는데 높은 응집성을 갖는 건 바람직하고 낮은 커플링을 갖는 것도 바람직한데요. 놀랍게도 이 두 개가 서로 간에 모순돼요. 높은 응집성을 갖게 되면요. 높은 커플링을 일반적으로 갖게 돼요. 백. 얘네들의 의존성이 굉장히 세다는 거예요. 굉장히 셉니다. 그리고 거꾸로 응집성이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사실은 커플링은 굉장히 낮아져요. 이 모순점이 생긴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7개의 모델까지 올라가 봐. 쭉 올라가면 7개의 모델 있지. 여기 보면 이게 바람직하고 이게 바람직한 건데 이쪽과 이쪽이 동시에 달성되지 않는다는 게 핵심이에요. 이게 많이 못 배우는 내용 중에 하나인데
각각을 보면 이게 이상적이고 이게 이상적인 건 맞는데 이쪽을 추가하면 이렇게 되고요. 이쪽을 추가하면 이렇게 돼요. 무조건 그렇게 돼요. 해보시면. 그러면 현실 세계를 부정하고 따로따로 띄어서 보면 이상적인 것들이 양쪽에 있지만 실제로는 두 개를 동시에 달성하는 건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면 프로그래밍이 어려운 이유는 뭐다? 두 개의 밸런스에서 합치를 봐야 되는 거죠. 이 수준으로 맞출 거야. 이 수준으로 맞출 거야. 왜냐하면 그게 한계인 거예요. 아, 내가 너무 커플링을 낮췄더니 결합도가 형편없어졌어.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혹은 결합도를 너무 높였더니 너무 꽉 커플링이 돼가지고 관리가 힘들어. 이렇게 될 거란 말이죠. 이렇게 될 거예요. 예. 이 두 개를 따로따로 추가할 수 없다는 거예요. 얘를 추가하면 얘가 높아지고 얘를 추가하면 얘가 높아지고 이런 식으로 바뀌어요. 그러면 프로그래밍의 진짜 정수는 뭐다? 전문가라는 건 뭐다? 이 둘 사이에 좋은 밸런스를 맞춰서 서로 수용할 수 있는 균형점을 찾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도 여기로 여기도 여기로 만들 수가 없어요. 여기를 너무 추구하면 이렇게 되고요. 여기를 너무 추구하면 이렇게 돼요. 자동으로. 왜냐하면 개념적으로 분리했을 뿐이지 서로 달성하는 바가 반대로 돼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 공부를 하면서 중간에 각 상황별로 어느 선에서 의존성과 응집성을 균형을 맞출 것인가를 고민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어려운 점이에요. 대부분 고급 학문의 마지막 이론적인 시스템들을 보면 개별 이론을 이해한 다음에 적용하려고 보면 복합적인 상반관계가 일어납니다. 이 사이에 밸런스를 맞추고 상황에 따라서 잘 조율할 수 있는 걸 전문가라고 불러요. 그래서 우리는 그게 뭔지 아는 수준을 넘어서 전문가가 되려고 하니까 앞으로도 코드를 계속 배워가면서 각각 상황에 따라서 어떤 밸런스를 맞출지를 코드가 좋다 나쁘다를 바라보는 관점으로 삼기로 하죠. 수고하셨습니다.